최영일의 시사본부. 안녕하십니까. 최영일의 시사본부 시작합니다. 자, 2월 첫 주말이 왔습니다. 내일은 입춘이고요. 모레 일요일은 정월 대보름입니다. 자, 시간은 봄을 향해 흐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겨울이고요. 그리고 이 경제의 겨울은 더 길어질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뉴스들을 보면요. 여당 전당대회 이야기, 지난해 천공이라는 인물이 공관을 찾은 게 맞느냐 아니냐 하는 공방, 또 야당 대표 관련 의혹에 대한 또 구속된 인물의 전원들, 전 정부 고위급 인사에 대한 수사 이야기, 뭐 이런 걸로 뒤덮여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자세히 보면요, 성남에서 모녀가 생활고에 이 극단적인 선택을 한 기사가 있습니다. 이런 닮은 꼴 사건이 해마다 얼마나 많이 이어졌습니까? 이제는 우리가 둔감해진 걸까요? 이 난방비, 물가, 생활고에 내몰린 사람들이 이 삶을 포기한다는 비극보다 우리 사회에 더 긴급한 일이 있습니까? 자, 가난은 나라님도 얻지 못한다. 참으로 오랜 속담을 21세기에도 반복을 해야 하는 겁니까? 과거 왕조시대와 달리 현대에는요, 이런 비극에 대책을 내고 국민을 구하라고, 또 빈곤 해소만이 아니라 인간답게 살도록 삶의 질을 개선하라고 국가가 존재하는 겁니다. 적어도 헌법에 따르면 그렇게 돼 있습니다. 우리 관심의 우선순위를 바꿔야 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최영일의 시사본부 출발합니다. 네. 자, 1부에서는요, 오늘의 핵심 뉴스를 한입에 정리해드리는 한입뉴스 기다리고 있고요. 2부에서는 화제의 인터넷 뉴스를 다뤄보는 스트릿 뉴스 파이터, 그리고 이번 주 뉴스 중 놓치면 안 될 뉴스를 더 자세하게 파헤쳐보는 장윤성 기자의 주간 이슈, 그리고 스포츠 본부까지 만나보겠습니다. 1부 마지막에 이 신청곡을 들려드리고 있는데요. 디저트송. 자, 오늘 꼭 듣고 싶은 노래가 있으시면요, 문자 샵 9730으로 자유롭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이고요. 오늘의 디저트송 선정되신 분께는 치킨 쿠폰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최영일의 시사본부 한입뉴스. 네, 오늘의 핵심 뉴스를 한입에 정리해드립니다. 한입뉴스, 박정호 오마이뉴스 기자, 임경빈 시사평론가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자, 이 참 우선순위, 뉴스의 가치, 이런 얘기 했는데 그래도 이제 한 뉴스들을 다뤄봐야 되겠죠. 자, 지난해 대통령 관저 선정 과정에서 역술인 천공과 또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고위직이 육군참모총장 공관을 다녀갔다. 자, 이 보도 어제 저희가 2부 각설하고 시간에 다뤘습니다. 자, 그 이후 상황을 좀 짚어봐야 되겠는데요. 자, 박 기자님. 네. 이 대통령실과 경호처가 입장을 내놨어요. 네, 우선 대통령 경호처가 어떤 얘기를 했냐면, 이 천공이 한남동 공관을 방문했다는 의혹 제기와 관련해 전혀 사실이 아니면 알려드린다라고 네. 공식 입장을 내놨고요. 김용현 경호처장은 천공과 일면식도 없고 천공이 한남동 공관을 둘러본 사실이 전혀 없음을 거듭 밝힌다. 네. 라고 하면서 가짜뉴스 확산하는 것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한다. 이렇게 설명을 했고요. 그래서 결국 지금 대통령실에서 오늘 오후 3시에 서울지방경찰청에 고발장을 접수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네. 피고 발언이 누구냐? 부승찬 전 국방부 대변인, 네네. 그리고 이 사안을 초반에 보도했던 두 매체 네네. 기자를 고발하겠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이 대변인실에서 내놓은 얘기는 뭐냐면, 천공이 왔다고 들은 것을 들었다, 뭐 이런 식의 네네네. 떠도는 풍문 수준의 천공 의혹을 책으로 발간한 전직 국방부 직원과 객관적인 추가 사실 확인도 없이 이걸 최초 보도한 두 매체 기자들을 고발하는 거다. 여러 사람의 말로 전달된 풍문이 정치적 목적으로 가공될 때 얼마나 허무맹랑해질 수 있는지 청담동 술자리 가짜뉴스 사례를 통해 국민들이 목도하셨을 거다. 주권자인 국민 앞에 대통령 관저 이전에 천공에 관여했다는 이 중대한 의혹을 제기하려면 최소한 천공의 동선이 좀 직접적 아니면 간접적으로 확인되거나 관저 출입을 목격한 증인이나 영상 같은 객관적 증거라도, 객관적인 근거라도 있어야 된다. 네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자, 이게 임평론가님 원래 그렇습니다. 팩트체크 전문이시니까. 네. 자, 이런 사안에서는 이제 입장이 완전히 다르잖아요. 팩트가 중요한데 우리가 궁금한 것도 팩트고. 자, 민주당은 지금 천공을 국회로 불러서 직접 질의하겠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국민의힘에서도요. 이 폰 위치 정보를 대조해 보자. 이런 소리들이 나오는데 그렇습니다. 어떤 방식으로 좀 풀어야 될까요? 지금 이제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이 김용현 경호처장하고 이제 통화를 했다는 겁니다. 네. 통화를 했더니 본인 휴대폰에 위치 정보를 비롯해서 이제 뭐 다 내줄 수 있다. 다 대조해 보자라고 이제 이야기할 정도 좀 강하게 지금 반박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김용현 경호처장 같은 경우는 이제 지난번에 연말에 이 김종대 전 정의당 의원이 의혹 제기를 했을 때도 천공이라는 사람과는 일면식도 없다. 이제 이런 입장을 좀 여전히 유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이렇게 서로 이제 엇갈릴 때는 그 팩트를 통해서 그러니까 뭐 명확한 어떤 영상 자료라든지 지금 대통령실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CCTV라든지 뭐 혹은 이제 출입 기록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조금 더 명확하게 확인해 볼 필요가 있겠는데 이게 이제 가능하겠냐 하는 좀 의문점은 있습니다. 일단 뭐 CCTV는 다 설치가 돼 있을 테지만 공공기관의 이제 CCTV 설치 관련된 규정을 보니까 보존 기한이 30일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시간이 상당히 좀 지났기 때문에 CCTV에 영상 기록이 남아 있지 않을 가능성이 일단 높다. 그리고 이제 뉴스토마토의 이제 보도에 따르면 그 당시에 출입을 할 때 김용현 경호처장이 뒷차에 대해서는 기록을 남기지 말아라. 뭐 이런 이제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만약에 그 뉴스토마토의 보도가 사실이라면 역시 마찬가지로 별도의 기록을 확인하기가 좀 어려울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사안이고 다만 부승찬 전 대변인이 어쨌든 국방부 대변인을 오래 한 공적 인물인데 듣지도 않은 말을 가지고 책에 쓰거나 그랬을 가능성은 또 높지 않아 보인다는 게 또 문제입니다. 그리고 게다가 이제 부승찬 대변인이 어제 그 MBC 라디오에서 했던 얘기에 따르면 본인이 그 말을 듣고 너무 놀라서 본인의 일기장에 그 이제 컴퓨터로 작성하는 일기장에 날짜를 적으면서 이제 따로 기록을 해놨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번에 이제 본인이 책 집필을 준비하면서 확인을 해보니 자기가 해당 문서를 최종 작성했던 변경 날짜가 문서 작성 날짜가 지난해 4월 1일이더라. 그러니까 사실 그런 내용들은 그러니까 일기로 남겨놓은 기록은 확인이 되는 경우에는 수사기관에서도 증거자료로 채택이 되거든요. 그러면 또 이제 부대변인 같은 경우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거 허위사실에 기반해서 뭐 이 퍼뜨린 게 아니다라는 판정을 또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부대변인도 뭐 자기 양심에 따라서 거짓말을 한 게 아니고 대통령실에서도 사실관계 확인해 보니 사실이 아니더라. 이 말이 둘 다 맞는 상황까지도 고려해야 되는. 그러니까 어느 쪽이 명확하게 맞다 그르다를 수사기관에서도 밝혀낼 수 있을 것이냐. 이런 문제가 남는 거고요. 그걸 이제 최종 확인하려면 남영신 전 육군총장과 그한테 이제 보고를 했다고 하는 그 공관 관리관 부사관 이분들의 명확한 증언이 필요한데 두 사람 다 뭐 기억이 잘 나지 않거나 혹은 뭐 이제 대답을 제대로 이제 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과연 이제 밝혀질 수 있을까 여러 좀 의문점들이 있는 거죠. 자, 객관적인 증거를 찾기는 어려울 것 같다. 관계자들의 이제 뭐 증언이나 진술이 필요해 보이고 무엇보다 이제 뭐 민주당이 천공을 불러서 물어보자. 갔다고 할 것이냐, 부인할 것이냐, 뭐 이런 것도 문제인데. 근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온라인 그 커뮤니티나 이런 일각에서는 그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아, 혹시 천공이 아니라 다른 역술인인 거 아닌가? 라는 생각. 왜냐하면 이제 그 이제 관리관이라고 하는 부사관 입장에서 봤을 때는 뭔가 좀 수염이 허옇게 나고 그럴 듯한 도인의 모습이 있는 사람이 차에 탑승하는 걸 보고 그때 유명했던 천공을 본인은 떠올렸는데 혹시 다른 사람인 거 아닌가라는 이제 온라인 일각의 얘기가 있을 정도로 좀 혼란스럽게 얘기가 좀 전행이 되고 있어요. 온라인 커뮤니티 얘기하지 마세요. 더 복잡해져요. 그러니까 이제 제3의 인물이 등장하면 더 복잡해져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이 사안은 그래서 명확하게 사실관계가 밝혀져야 된다. 왜냐하면 이제 양쪽의 말이 다 진실일 수도 있다라는 전제를 얘기하셨으니까.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이 안 밝혀지게 되면 지금 천공 얘기만 저희가 뉴스브리핑에서 몇 번째 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이런 사안을 국정과 관련된 뉴스를 할 때마다 전달해야 되는 게 어떻게 보면 국민적으로 이제 비극적인 일이거든요. 좀 명확하게 정리될 필요가 있다.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뭐 이제 천공이든 누구든 제3자든 이게 계속해서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게 민간인이 과연 그 현장에 갔다라는 것 자체가 논란이 될 수가 있거든요. 보안 시설들이니까요. 그렇습니다. 여기에 대한 명확한 진실이 밝혀져야 된다. 자, 진실. 이제 의혹은 제기가 됐으니 중요한 건 빨리 진실이 좀 밝혀져서 국민들이 이런 것 때문에 머리 아프고 갑론을박 안 했으면 좋겠어요. 자, 다음 이슈로 가보겠습니다. 자, 친윤 핵심 인사들과 안철수 의원 사이에 다양한 메시지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 안철수 의원만 어찌 보면 김기현 의원의 대항마로
유력 주자로 남아있다 보니까 뭐 여러 또 후보들이 오늘까지 등록하겠습니다만 지금 친윤계 핵심 이철규 의원이 또 안 의원을 비판하고 나섰어요. 네, 이철규 의원 같은 경우는 페이스북에다가 뭐 가짜 유심팔이 하고 있다 이런 비판의 글을 남겼는데 오늘 라디오에 출연해서 뭐라고 했냐면 이 안철수 의원의 대선 이후의 행태를 지켜보지 못한 사람들 네. 대통령과 호흡을 맞춰서 잘 소통할 수 있다고 잘못 생각하고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막 얘기를 하게 됐다 이렇게 설명을 했고요. 예로 든 게 뭐냐면 안철수 의원이 인수위원장을 맡았을 때 하루 잠적했던 이런 부분들 네네. 또 이준석 전 대표 사퇴 당시에 목소리를 높이지 않은 거 또 하나는 이상민 행안부 장관 경질 같은 것들을 언급했던 이런 네네. 사례들 이걸 예로 들면서 외부에 대고 자기 목소리를 내면 이거 자기 정치하는 거다. 결국에는 안철수 의원이 대표가 되면 윤석열 정부 성공에 도움이 되겠느냐 이런 근본적인 의문을 던지고 있는 겁니다. 이 확장성 얘기도 했는데요. 안철수 의원이 차기 총선에서 중도층을 결집할 확장성이 있다라고 주장한 것에 대해서도 공감할 수가 없다. 확장성이 있다는 거 사람을 보고 확장되는 게 아니라 그 정당이 추진하는 정책이나 정당이 책임 있는 국가를 또 여당 같은 경우 국정을 이끌 때 네. 확장성이 있는 거지 이게 확장성이 있다고 할 수가 없는 거다라고 또 반박을 했습니다. 그래요. 자, 지금 뭐 이사한 친윤계 의원들 또 인사들이 안철수 의원 때리기에 나섰다. 자, 결국은 이제 각이 서는 분위기로 가고 있는데 묘한 건 요 대목이에요. 자, 대통령실에서 공식 메시지는 아닙니다만 관계자 발 이런 전언으로 지금 매체에 보도된 게 윤 대통령의 뜻은 안 의원이 아니다. 이런 이야기가 나왔고요. 또 이 김영우 전 의원 지금 안철수 의원을 후원하고 있잖아요.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 위원직에서 해촉했어요. 그렇습니다. 해임은 아니지만 이게 나경원 전 의원도 좀 떠오르고. 뭐 정치라는 게 이제 말도 중요하지만 네. 행동이 더 이제 상징적인 의미를 가질 때가 네, 그렇죠, 있는데 그렇죠. 어떻게 보면 지금 이제 김영우 전 의원에 대해서 국민통합위원회 위원직을 해촉시킨 게 일종의 메시지 아니냐라고 좀 볼 수밖에 없는 대목들이 좀 네네.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일단 김영우 의원이 이제 안철수 의원 쪽에 이제 선대위원장을 맡은 지가 이제 꽤 됐거든요. 근데 이제 왜 새삼스럽게 지금 이 시점에 소위 이제 친윤계 의원들이 정치인들이 일제히 십자포화를 쏟아내는 와중에 해촉을 했느냐. 네네. 그리고 이제 다른 절차도 아니고 뭐 스스로 그만두거나 이런 게 아니고 해촉 절차를 밟았다는 거. 네. 뭐 일종의 해임이거든요. 예. 그런 거 자체가 지난번에 나경원 전 의원을 이제 주저앉히던 때하고 어떻게 보면 좀 겹쳐 보인다라는 네네. 얘기가 나오는 거고요. 그리고 대통령실의 이제 고위 관계자들 물론 익명입니다만은 보수 매체들과의 이제 인터뷰를 통해서 비슷한 메시지를 계속 내고 있습니다. 대통령실 한 고위 관계자는 조선일보하고 통화를 하면서 안 의원 본인이 윤심팔이를 하려는 것 같은데 대통령이 안 의원을 지원한다는 거는 분명 사실이 아니다라고 이렇게 못을 박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른 관계자 같은 경우도 인수위 때부터 안 의원은 인사나 정책에서 대통령에게 비협조적인 모습을 보였다. 그를 윤심이 실린 후보로 볼 수 없다라고 했거든요. 네네. 그럼 이 얘기는 좀 전에 박정호 기자님 정리해 주셨던 이철규 의원의 메시지하고 상당히 유사한 메시지. 그러네요. 그렇습니다. 네, 인수위원장 시절부터 약간 엇박자가 있었다. 그리고 일종의 이제 본인 정치를 한다라는 거를 문제 삼고 있는 걸로 보이는데 이게 뭐 다른 친윤계 의원이 뭐 박수영 의원이라든지 네. 뭐 이분들이 지금 일제히 인터뷰나 뭐 페이스북 메시지를 통해서 내고 있는 메시지들이 대부분 좀 유사하다. 네. 그리고 이제 인수위원회 시절부터 일을 꺼내는 것도 합을 맞춘 거 아니냐라는 의혹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서 결국은 안철수 전 의원에 대한 안철수 의원에 대한 공세도 나경원 전 의원에 대한 공세와 비슷한 흐름으로 가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들이 좀 많이 드는 거죠. 자, 그러자 안철수 의원은 오늘 예정 없던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박 기자님, 어떤 메시지를 냈어요? 네, 사실은 안철수 후보가 이제 본격적으로 공격을 받고 있다라고도 볼 수가 있는데요. 여기에 대한 대응 성격의 기자회견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서 뭐라고 했냐면 이번 전당대회는 내년 총선 승리와 윤석열 정부 성공을 이끌 지도부를 뽑는 선거다. 당원들께서는 최근 당내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집단적인 이전 투구에 대해서 너무한다. 이런 말씀들을 하시지 않냐. 전당대회가 이런 식으로 가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거듭해서 오늘 얘기한 게 화합 얘기를 했거든요. 네. 우리는 뭐 원팀이다. 팀 윤석열이다. 팀 국민의힘 소속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화합을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결국에는 윤심 논란이 불거지게 되니까 좀 어떻게 보면 한 발 물러선다고 해야 되나요? 네. 윤심 논란을 버리자고 한 게 아니라 정부의 성공
또 이 어떻게 보면 총선 승리 여기 위해서 힘을 모으자고 하는 건데 왜 이렇게 뭐 윤시민이 아니니 윤심8이니 이런 논란을 가서는 안 된다라고 다시 한번 선을 긋는 그런 네.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제 인수위원장 시절 업무를 포기했던 이런 논란 여기에 대해서 기자들이 물어봤어요. 네네네. 안철수 의원은 뭐라고 했냐면 반나절 정도 제가 추천드렸던 분에 대한 인사 문제로 잠깐 이견이 있었던 적은 있지만 중대한 일 하는데 오래 걸리면 안 된다 싶어서 빠른 시간 내에 그러니까 저녁에 윤 대통령 만나서 함께 식사하면서 그 문제에 대해 완벽하게 해결했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네, 뭐 해명도 나오고. 어쨌든 지금 이 나경원 전 의원 이제 떠오른 게 뭐냐면요. 친윤계 이른바 뭉쳐서 대통령실 메시지도 약간 유사하게 안철수 의원의 이제 문제점. 지금 저 사람은 윤석열 대통령과 가깝지가 않아. 그렇습니다. 오히려 이견이 있어. 뭐 이런 얘기들을 공격하는 걸 보면 자, 이게 좀 왜 이렇게 흘러가나. 사실은 뭐 이상민 뭐 행안부 장관에 대한 좀 이제 사퇴 요청 이런 거 했거든요. 근데 이 자리에 인터뷰 나와서도 자, 이게 법률적 문제만이 아니라 정무적으로 국민들의 민심을 좀 헤아려야 한다 이런 의견도 냈어요. 근데 또 이런 좀 다른 의견을 내면 그러면 또 윤석열 정부에 뭐 반기를 든 것인가 이런 이제 고민들을 좀 우리가 해보게 되는데. 근데 이제 그런 문제들이 아마 이제 당원들이 판단할 거다라는 게 오늘 이제 안철수 의원의 얘기인데요. 아마 당원들도 그런 고민들을 하긴 할 겁니다. 지금 이제 출범한 지 채 1년이 되지 않은 정부기 때문에 이 시점에 이제 윤석열 대통령과 어느 정도 거리가 있는 당대표를 뽑아놨을 때 어떤 어려움이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하는 당원들이 있는 반면에 여당은 어쨌든 민심을 전달하는 창구로서의 역할도 중요하게 해야 되는데 그런 정도의 쓴소리도 못할 거라면 과연 여당이 이제 제 역할을 할 수 있겠냐 이런 고민하는 당원들이 있을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장제원 의원 같은 경우도 어제 페이스북에 이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신들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서 저를 대통령 뜻까지 왜곡하는 사람으로 낙인 찍으려고 한다. 이런 정치 현실이 참 안타깝다라고 하면서 윤석열 정부 5년 동안 장제원의 개인 정치는 없을 것이고 임명직 당직도 맞지 않겠다. 사심 없이 헌신하겠다라고 하면서 페이스북에 글을 적은 뒤에 오후에는 그 페이스북 자체를 좀 닫아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선 후퇴를 하겠다라는 선언을 한 셈인데요. 문제는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장제원 의원의 이런 그 이선 후퇴 선언이 처음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제가 어제 만났던 어떤 비평가분은 그 말씀하시더라고요. 이렇게 가다가는 장제원의 뭐 제 72회째 이선 후퇴 뭐 이렇게 나올 수도 있겠다. 도대체 몇 번을 같은 동작을 반복하느냐라는 얘기가 나오는 게 이선 후퇴를 했다가도 뭔가 또 결정적일 때는 발언을 하면서 공세에 나서는 선봉에 서고 이런 양상이 이제 반복이 되다 보니까 뭐 그거에 대한 이제 어떤 국민적 신뢰 뭐 이런 것도 문제가 될 수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 이 시점에 친윤계가 일제히 공세로 전환하는 것이 과연 김기현 의원한테 도움이 될 거냐 혹은 안철수 의원한테 실질적인 타격을 입힐 수 있을 것이냐라는 점에 대해서 좀 의문을 품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경원 전 의원 시점하고는 약간 지금 구도의 양상이 좀 달라졌기 때문에 그렇죠. 안철수 의원 같은 경우는 완전히 친윤계 그러니까 김기현 의원과 친윤으로서의 정체성 경쟁을 하고 있는 형국은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정도 거리감을 두는 상태에서 소위 이제 비윤계 표까지도 흡수해서 지지율을 끌어올린 상황이라 실제적인 효용성은 오히려 지금 상당히 떨어진 수가 있고 이 당원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너무한다는 메시지로 이제 다가갈 수도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측면에서 굉장히 좀 주목이 되는 시점에 나온 주목이 되는 행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과거의 우리나라 정치는요 너무 형식주의다. 연극하는 것 같다. 그러니까 국민들 앞에서 가면 쓰고 얘기하고 뒤에서는 또 다른 얘기하는 게 정치인 아니냐 이렇게 좀 정치 혐오가 있었는데 요즘에는 너무 노골적인 것 같아요. 조금은 국민들 앞에서는 조금 가릴 건 가려줘야 되는 거 아닌가 오히려 그런 생각도 드는데. 그러니까 오늘 보면 천하람 이 위원장이 당대표 출마 선언했습니다. 그랬죠. 그러면서 윤핵관이 앞서서 정부 여당에 대한 국민 신뢰를 박살내고 있다라고 얘기하면서 이른바 윤핵관, 그러니까 친윤을 향해서 강하게 비판 메시지를 냈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안철수 의원의 기자회견을 봐도 화합 얘기를 하는 상황에서 결국 비윤, 이른바 반윤 이 표가 천하람 후보한테 가는 게 아니냐. 그래서 이게 1차 선거, 1차 투표 때는 천하람 변호사가 그래도 꽤 많은 득표를 해서 결국 김기현 의원이 생각하고 있는 1차 투표에서 끝내자. 과반 투표를 끝내자라는 전략에 차질이 빚을 수 있는 게 아니냐 이런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우선은 뭐 컷오프에서 어떤 인물 4명이 올라가는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요. 지금 오늘 금요일이고요. 점심시간인데 12시 40분을 넘겼습니다. 점심시간 교통 상황을 좀 알아보고요. 이슈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정보센터의 오수미 리포터 나와주세요. 네, 시각 교통정보입니다. 교통량이 크게 줄어들 시간대이지만 일부 구간에서는 사고의 영향으로 밀리고 있습니다.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판교에서 구리 방향으로 하남분기점 2차로에 사고가 났고요. 여파로 정체입니다. 천안 논산간 고속도로 논산 쪽으로는 남풍새부터 차량터널까지 정체가 되고 있는데 여기 남풍새 나들목 부근 갓길에는 소형 화물차 사고도 수습을 하고 있으니까요. 조심하셔야겠습니다. 중부 내륙고속도로 양평 방면으로는 북상주 부근 2차로에서 승용차 사고가 있었습니다. 처리 여파로 6km나 정체가 심해져 있는데요. 이 정체를 피하시려면 미리 상주 나들목으로 빠져서 국도나 다른 길로 우회를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부산 외곽고속도로 기장 방향으로는 금정산 터널 부근과 철마 2터널에서 각각 고장난 화물차가 서 있습니다. 여파로 밀리고 있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최영일의 시사본부. 네, 다음 이슈로 가봅니다. 더불어민주당 그제에서 어제로 넘어오는 밤에 로텐더 홀에서 또 밤샘 토론회도 했고요. 지금 릴레이 시위도 이어가고 있고 어제 의총을 열었는데 이 의총에서 핵심 의제가 이상민 행안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할 것인가. 지금 해임 건의는 이미 하지 않았습니까? 자, 박 기자님 어떤 결론이 나왔나요? 네, 어제 의총에서는 사실은 이제 원내 지도부에 좀 일이 많은 쪽으로 우선 얘기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원내 지도부 같은 경우는 의총에서 이걸 결론 내려고 했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탄핵을 추진하겠다라는 얘기로 마무리 지으려고 했는데 이 박수로 추인하려다가 일부 의원들의 항의 때문에 되지 않았다. 아, 그래요? 전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러니까 어떤 얘기를 반대하는 사람들은 하고 있냐면 탄핵 추진이 됐다가 독주 프레임에 걸리면 어떻게 되냐. 내년 총선에 도움되지 않는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 또 이 장관 탄핵소추안이 본회의 통과해도 헌법재판소가 이상민 장관에게 면죄부를 주면 오히려 더 리스크가 커지는 거 아니냐. 네네.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태원 참사 책임자를 처벌할 특검으로 아예 가는 게 어떻겠냐. 이런 대안까지 제기가 된 상황이었는데요. 결국에는 오늘 원내 지도부가 다시 한번 회의를 통해서 이 탄핵소추안 당론 발의 여부를 재논의하겠다라고 하고 있는데 네. 결론이 어떻게 나올지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어쨌든 더 논의를 해보겠다 이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 이상민 장관 문제를 놓고 보면 실질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국회의 벽도 좀 넘어야 되고 그리고 이제 법사위원장이 김도우 의원이기 때문에 네. 헌재에 가면은 김도우 의원이 이제 국회 이제 대표로 싸워야 된단 말이죠. 탄핵소추위원이 되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이게 잘 되겠느냐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고 있어서 결론이 내려지기가 쉽지 않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자 관련해서 여야 지도부가 오늘 메시지를 냈다고 하는데요. 네. 임평론가님 어떤 얘기들이 나오나요?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 같은 경우는 조속히 의견 수렴 과정을 밟아서 당의 공식 입장을 정리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일단 뭐 이 장관에 대해서 이제 책임을 분명히 묻고 재판 과정에서 새로운 정황이 확인된 이제 김건희 여사에 대한 수사 이것도 역시 반드시 받게 하자라는 데는 이견이 없었다고 네네. 하는데. 이 장관 탄핵은 이제 참석 못한 의원들의 의견까지 이제 수렴해서 아하. 결론을 내리기로 했다라는 얘기고요. 뭐 당내 이제 분위기를 보니까 어쨌든 탄핵을 추진하자라는 것까지 가지는 못했지만 이상민 장관에 대해서 어떤 조치가 필요하다는 데까지는 의원들의 의견이 모인 상황이라서 뭐 결국은 지도부가 결정하게 될 걸로 좀 보입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 같은 경우는 민주당의 이 탄핵 소추안 발의 관련해가지고 기분상 마음에 안 든다고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해임건이라는 거는 정치적 선택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거지만 탄핵소추는 법적 요소가 들어있어야 되는 것이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민주당의 지금 그 탄핵소추 추진 문제에 대해서 좀 신중하게 결정을 해달라라고 비판하는 그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자, 여야 입장은 다릅니다. 민주당 내에서도 탄핵소추로 갈 거냐, 특검용으로 갈 거냐 다 쉽지는 않아요. 어쨌든 뭔가 또 아니할 수도 없는 야당의 상황. 어떻게 결론이 나는지 지켜보고요. 다음 이슈로 가봅니다. 지금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 이재명 대표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연일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 지금까지 정리해보면 자 500만 달러를 뭐 북한 스마트팜 사업을 위해서 송금했다. 또 추가로 300만 달러를 이재명 대표가 뭐 방북하는 이제 비용 쪼로
또 이제 송금했다 이런 얘기들이 나왔는데 지금 이 800만 달러 외에 북측 인사들에게 50만 달러를 추가로 건넸다. 뭐 이런 진술이 나왔다는 보도가 있어요. 어떤 내용이에요? 네, 이제 언급하신 것처럼 500만 달러는 스마트팜 사업 지원비, 그다음에 300만 달러는 이재명 대표,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 대표가 방북하는데 쓰일 돈 이게 좀 필요하다고 해서 뭐 건넸다 이렇게 알려지고 있는데 헬기 막 이런 얘기 그렇습니다. 나왔어요. 카퍼레이드 이런 얘기 나왔는데 여기에다가 김 전 회장이 최근 검찰 조사에서 최소 50만 달러 이상을 북측 인사들에게 추가로 건넸다. 이런 진술이 나왔다는 겁니다. 김 전 회장 측이 뭐 지난 2019년 중국과 필리핀 등에서 북측 고위급 인사를 잇따라 만난 그 시기에 접촉한 시기에 현금을 전달한 걸로 검찰은 파악하고 있다는 건데요. 검찰의 생각은 이 돈이 이제 북측 인사의 해외 출장에 대한 뭐 거마비 쪽으로 건넸거나 아니면은 당시 이제 경기지사였던 이재명 대표의 대북 협력을 촉진하기 위해서 돈을 더 준 게 아니냐라고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김 전 회장의 대북 송금 의혹 등을 지금 검찰이 수사하고 있는 상황에서 빠르면 오늘 김 전 회장을 구속 기소할 걸로 보이는데 뭐 배임 횡령 혐의가 뭐 4,500원, 600원 이렇게 된다고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걸 주 혐의로 하되 또 대북 송금 의혹도 어떻게 공수처장에 들어갈지 관심이 좀 모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요. 지금 그동안은 변호사비 대납 의혹 김성태 전 회장이 이제 송환되면 밝혀질 거야 그랬는데 그건 공소장에서 빠져 있고 대북 송금 문제 때문에 외국함 관리법 위반은 들어 있었단 말이죠. 그렇습니다. 구속영장 때. 자, 그런데 이제 이재명 대표 대북 송금 의혹에 대해서 소설이다 이렇게 일축하고 있어요. 어제 이제 국회에서 기자들하고 만난 자리에서 소설 가지고 자꾸 그러시는 것 같다라고 좀 단호하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하고 인연에 대해서 이제 묻는 거에 대해서는 만난 일도 없고 본 일도 없다. 이런 입장을 좀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아마 이제 이재명 대표나 이제 민주당 쪽의 입장은 그건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쌍방울 그룹이 북한에 뭐 돈을 보내거나 혹은 뭐 별도의 뭐 협약 자원개발과 관련된 협약을 맺었다 이런 거는 쌍방울 그룹의 문제인 거지 그게 경기도랑 어떻게 연결이 되느냐. 이재명 대표는 뭐 김성태 전 회장이라는 사람을 만나본 적도 없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이재명을 위해서 돈을 송금했다는 걸 어떻게 입증할 거냐. 이제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자신감을 갖고 있는 것 같고요. 아마 그거와 관련해서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제 이제 MBC가 단독 보도를 했는데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재판 중이죠. 그렇습니다. 지금 구속된 상태로 이제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데 이 경기도와 이재명 지사를 위해서 쌍방울이 북한에 돈을 보냈다는 건 완전한 허구다. 그리고 본인이 뭐 이재명 지사와 통화를 하다가 전화를 바꿔줬다는 것도 그런 일 없다. 허구다. 이제 또 이렇게 강력하게 또 부인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되면 검찰 입장에서도 김성태 전 회장의 주장과 이화영 평화부지사 사이에 연결을 만들어내야지만 그 다음 단계로 나갈 수 있는 거라 뭐 김만배 씨와 대장동 일당들의 의혹처럼 다음 단계로 넘어가기가 좀 상당히 좀 어려워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요. 저 어제 정진석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이재명 대표는 소설이다 그랬더니 맞받아치는 걸로 다큐멘터리다 그랬는데 뭐 이건 이제 좋은 대응이죠. 픽션이냐 논픽션이냐. 그런데 굳이 내셔널 지오그래픽 이 브랜드를 붙여서 내셔널 지오그래픽 다큐멘터리입니다. 그런데 이게 주로 자연 다큐란 말이죠. 탐사 보도가 아니라 좀 다른 거 붙였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혼자 해봤습니다. 자, 다음 이슈 보죠. 이 대구시가요. 지하철 무임 승차 연령을 만 65세에서 70세로 상향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확정은 아닙니다만. 자, 대중교통 요금 체계 개편에 대한 논의가 불붙는 모양새인데 지금 뭐 서울시도 그렇고 다 난리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어제 홍준표 시장이 페이스북에 뭐라고 썼냐면 유엔 발표 청년 기준이 18세부터 65세까지고 네? 65세까지 청년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돼 있다고 합니다. 저도 청년이네요. 네, 청년이십니다. 네네. 66세부터 79세까지는 작년, 노인은 80세부터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지하철, 뭐 지상철 같은 도시철도 이용해서 현재 65세 이상으로 돼 있는 무상 이용 규정을 70세로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뭐 그러면서 시내버스도 70세 이상은 뭐 무상 이용할 수 있게 하겠다. 무임 승차 가능하게 하겠다. 뭐 그런 얘기까지 했는데 이게 대구시가 이렇게 나오니까 오세훈 서울시장도 오늘 페이스북에 뭐라고 썼냐면 대중교통 요금 체계 개편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시작해야 할 시점이다. 이렇게 강조를 했어요.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논의하겠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머지않은 이 시기에 노령 인구가 전체 인구의 3분의 1이 되고 100세 시대가 될 텐데 이대로 미래 세대에게 버거운 부담을 지게 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두 방향을 강조했습니다. 하나는
기획재정부, 그러니까 중앙정부의 무임승차 손실 지원 문제, 또 하나는 대중교통 요금 시스템 개선 문제 이거예요. 네. 그러니까 지금 중앙정부에서 이게 65세 이상 무임승차를 하게 해놓고 그 부담은 지자체에서 다 지게 하는 거, 이거 문제가 네네. 있다. 중앙정부에서 얼마나 지원하고 어떻게 할 건지 논의해야 되고, 또 하나 홍준표 시장이 얘기했던 것처럼 대중교통 요금 시스템 어떻게 할 건지, 그 나이대를 어떻게 할 건지 이런 것도 좀 논의해봐야 된다. 얘기한 상황이고요. 정부 여당도 이 여러 가지 상황을 좀 들여다봐서 보전 대책, 그러니까 지자체의 적자에 대한 보전 대책을 패키지로 추진하겠다. 또 무임승차 연령 상향 조정도 논의하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네네. 아무래도 올해 계속해서 이 문제가 논의가 되고 아마 야당에서도 입장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이게 지자체마다 입장이 다 달라져서 네. 뭐 대구시는 70세, 뭐 서울시는 65세, 또 다른 시는 75세 이러면은 좀 복잡해지니까. 그렇죠. 지금 올해 뭐 이제 6월부터 만 나이로 통일되잖아요. 네네. 그거는 이제 굉장히 잘한 거라는 또 대중들의 평가가 많은데 이 노인 연령을 좀 중앙정부 차원에서 전국적으로 정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이제 법률마다 조금씩 기준이 다르게 네네. 돼 있어서 청년도 마찬가지고요. 뭐 노인도 마찬가지인데 그 부분을 좀 정리해야 되는 것도 이슈가 하나 있고 예. 말씀하셨던 것처럼 사실 대중교통의 고령층 무임승차는 80년대에 이제 추진돼서 시행된 그렇죠. 정책이라서 좀 그 손을 봐야 될 시점이 됐다라는 얘기는 워낙에 지금 올해 전부터 나왔습니다. 너무 많아졌잖아요. 그렇습니다. 그 전에 하고는 이제 시대적인 상황이 많이 달라졌기 그렇죠. 때문에 그리고 또 하나는 중앙정부에서 추진하고 시행했던 시책인데 네. 왜 중앙정부가 책임을 지지 않고 그 비용 부담이 지자체로 넘어가느냐. 그렇죠. 뭐 이제 말씀드렸던 대로 80년대에 추진할 때는 지방자치제도가 제대로 시행되기 전이었기 맞아요. 때문에 또 상황이 다릅니다. 그렇죠. 이런 것들을 좀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이번 기회에 좀 제대로 손보는 게 좋겠다. 네. 뭐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이건 좀 장기적인 대책을 세워야 됩니다. 단기적으로 안 되고 어쨌든 앞으로 지금 이렇게 되면은 교통공사 적자는 점점 이제 누적될 거란 말이죠. 합리적인 대책 필요해 보입니다. 자, 자녀 입시 비리와 감찰 무마 혐의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오늘 무려 3년 2개월 만에 이 1심 판결이 나옵니다. 나오면 내일 다음 주에 다루게 되겠네요. 오늘 금요일이니까. 자, 오늘 한입뉴스는 여기서 정리하겠습니다. 박정호 기자, 임경빈 시사평론가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오늘의 디저트송은요. 청취자 1037님이 신청해 주신 곡입니다. 여전히 조심스럽지만 드디어 마스크 없는 입춘을 맞이해서 그런지 더 반갑습니다. 장필순의 결국 봄. 결국에는 봄이 온다. 자, 이 노래 신청하셨습니다. 노래 듣고요. 저는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 찌푸린 두 눈 사이 펴줄 수 있나요? 그 속에 뭘 숨기고 있나요? 움츠리고 잔뜩 심술 품은 그대여 바라봐요 눈이 부셔도 빙 한 번 눈물 고인 뒤에는 꽃들의 표정이 더 선명해질
안녕하세요. 바른말 고운말입니다. KBS 1텔레비전에서 방송되고 있는 우리말 겨루기에서 나왔던 문제를 짚어보겠습니다. 오늘은 우리말 달인 도전 1단계 문제로 2개 중에서 맞는 표현을 맞히면 됩니다. 먼저 객소리도 못하다와 깍소리도 못하다 중에서 맞는 표현은 어느 것일까요? 이때는 객소리가 맞습니다. 이 말은 조금이라도 떠들거나 반항하려는 말이나 태도를 뜻하고요. 보통 못하다, 말다, 없다처럼 부정이나 금지하는 말과 함께 쓰입니다. 그는 객소리 한번 못하고 그 자리에서 물러갔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다음은 불현이 탁자를 치다와 불현이 탁자를 치다 가운데 어느 것이 맞는 표현일까요? 이때는 불현이가 맞는데요. 불현이는 고유어 부사로 갑자기 불끈 성내는 모양을 나타냅니다. 내 말이 끝나기도 전에 그는 불현이 자리를 박차고 나가 버렸다처럼 표현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맛깔나게 담근 김치와 맛깔지게 담근 김치 중에서 맞는 것은 맛깔나게 담근 김치입니다. 맛깔나다는 입에 당길 만큼 음식의 맛이 있다란 뜻의 고유어 형용사인데요. 문제에 나왔던 맛깔지다는 맛깔스럽다의 비표준어입니다. 참고로 일상에서 고급스러운 느낌이 있다는 뜻으로 고급지다라는 표현도 많이 쓰고 있는데요. 이건 역시 표준어가 아닙니다. 바른말 고운말 아나운서 변희영이었습니다. 3대 얘기 중에서도 맞는 얘기가 있잖아요. 그러면 예, 거기까지 동감이 이루어졌으니까 그럼 또 요 다음 가시죠. 무슨 정반합 이렇게 가야 되거든요. 이기고 지는 걸 떠나서 좋은 결론을 도출해내셨으면 좋겠어요. 선 넘지 않는 그런 토론. 별로 의미는 없을 것 같아도 그래도 그런 자리가 자꾸 있어야 뭐가 변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하다가 보면 뭐라도 뭐 하나 얻어 걸리는 게 있겠죠. 시민논객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평일 저녁 7시 20분 KBS 열린 토론. 내일의 품격, 김성환의 시사야에서 챙겨가세요. 하루를 마무리하는 시간 꺼내보는 당신의 지식 창고. KBS 1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평일 밤 10시 5분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KBS 58분 날씨. 어제보다 기온이 조금 올랐습니다. 오늘 예상 낮 최고 기온이 서울 3도, 대전, 광주 5도, 강릉, 제주 7도, 부산 10도 등으로 어제보다 1, 2도 정도 높은 곳이 많겠고요. 평년 기온과 비슷하겠습니다. 하지만 아직 경기 북동부와 강원 내륙에는 한파주의보가 남아 있습니다. 절기 입춘인 내일 아침까지는 다소 춥겠는데요. 철원이 영하 11도, 파주 영하 10도까지 떨어지겠고요. 서울은 내일 아침에 영하 5도, 대구 영하 3도 등으로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하지만 내일 낮 기온은 오늘보다 조금 더 오를 전망이고요. 정월 대보름인 모레는 내일보다 아침과 낮 기온 모두 조금 더 오르면서 공기가 온화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늘 전국이 대체로 맑겠습니다. 미세먼지 농도는 전국이 좋음에서 보통 단계를 보이며 공기도 깨끗하겠습니다. 주말과 휴일에도 맑은 날씨가 이어지면서 정월 대보름인 모레 일요일에 전국에서 대보름달을 큰 어려움 없이 볼 수 있을 전망입니다. 맑은 날씨가 이어지면서 대기는 점점 더 건조해지고 있습니다. 지금 강원 영동과 경상남북도 전남 지역에는 건조특보가 발효 중이고요. 바람까지 조금 강하게 불고 있으니까요. 불조심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1도, 습도는 34%입니다. 송소진입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KBS 1라디오 최영일의 시사본부. 이 시각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입니다. 대통령실이 역술인으로 알려진 일명 천공이 대통령 관저 선정 과정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부승찬 전 국방부 대변인과 관련 보도를 한 기자들을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대통령실은 역술인이 의사결정에 참여했다는 식의 터무니없는 가짜 의혹을 제기한 것은 공무원들과 국민에 대한 모독이자 악의적 프레임이라고 밝혔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역술인 천공의 대통령 관저 결정 개입 의혹을 거듭 제기하며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직접 해명하고 입장을 밝히라고 압박했습니다. 지난해 농축수산물 비용이 크게 올라 농가 채산성이 대폭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농산물 판매가는 떨어지고 재료비 구매가는 오르면서 농가 경영 여건은 통계 작성 이래 가장 큰 폭으로 악화했습니다. 올해 고금리에 따른 내수 위축과 세계 경기 둔화에 따른 수출 부진이 겹치면서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이 1.5%에 머무를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전경련사나 한국경제연구원은 한국의 올해 경제 성장률을 기존 1.9%에서 0.4%포인트 하향 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조진주였습니다. 네, 인터넷에서 화제가 된 뉴스를 다뤄보는 스트릿 뉴스 파이터 시간입니다. 오늘 조현정 시사평론가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이번 주에 이제 드디어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됐잖아요. 네. 권고로 바뀌어서 네. 알아서 쓰든 말든 다만 이제 의무가 적용되는 대중교통, 네. 또 감염 취약시설, 병원, 약국 이런 데가 남아있죠. 자, 그런데 안 써도 되는데 네. 지금 주평론가 쓰고 계시고 당장 저도 쓰고 있고 저 밖에 우리 PD님도 쓰고 네. 있고 우리 저 기술감독님도 쓰고 있고 다 쓰고 있어요. 네. 자, 유독 한국과 일본 국민들이 네. 좀처럼 마스크를 벗지 않는다. 왜 그런 겁니까? 이거에 대해서 이제 외신들도 네. 신기하게 보면서 분석에 들어갔더라고요. 네. 뉴욕타임스가 아시아 국가 정부들이 마스크 규정을 완화해도 사람들은 이른 시일 내에 마스크 착용을 완전히 중단하지 않을 것 같다라면서 특히나 한국과 일본을 콕 집어서 조망을 했어요. 뉴욕타임스가 꼽은 이유들을 좀 보면 보건당국이 여전히 말씀하신 대로 대중교통이나 의료기관 이런 곳에서는 이제 착용을 권유하고 있다는 점. 또 마스크가 다른 사람에 대한 배려로 아시아 국가들에서는 여겨진다라는 점. 저도 약간 그런 저 생각이 있어요. 저부터도 벗을까 하다가 뭔가 잘못한 것 같더라고요. 엘리베이터 이런 데 가면은. 민폐될까. 네. 그리고 혹시나 저분이 감기에 또 취약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하게 됐고 또 미세먼지가 있잖아요. 네. 미세먼지 때문에 많이 썼었죠. 네. 그리고 사스와 메르스를 겪었던 만큼 아시아 국가들에서는 특히나 습관화됐다는 점 이런 것들을 꼽았습니다. 네. 그러면서 한국과 일본에서는 마스크를 쓰면 화장을 하거나 미소를 일부러 지어야 되는 등 표정 관리를 할 필요가 없다는 점을 또 편하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다. 얼굴을 가린다. 네. 근데 그 역할이 은근히 크더라고요. 그래요. 네. 그리고 또 아까 말씀드린 그런 대중교통 의료기관 이런 데서는 어쨌든 써야 되기 때문에 완전히 100%가 아니라는 점도 크게 또 작용을 하고 있는데 저도 이제 잠깐 벗었다가 아직 너무 찬바람이 들어온다라거나 미세먼지도 있고 여러 가지 독감도 유행이고 이러다 보니까 또 쓰게 되는데 이거를 좀 문화적인 측면에서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아시아권은요 문화적으로 눈을 항상 중시해왔고 눈을 네 서구권에선 입을 중시한다고 해요. 묘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전통적인 탈을 봐도 우리는 눈을 뚫어놓고 그리고 복면을 써도 도적이 복면을 써도 입을 이렇게 가리는데 천으로. 그렇죠. 근데 서구권은 오페라나 그런 파티할 때 가면을 보시면 입이 다 뚫려 있잖아요. 입은 그냥 놔두고 이렇게 해가지고 눈을 얼굴, 코하고 볼만 가리고. 네, 그렇잖아요. 오페라 유령 이런 거. 네. 그런 걸 생각해 보면 아주 오랜 시간 동안 이게 아시아권과 서구권에서의 그런 문화적 정서적 차이가 꽤 컸다. 그래서
오히려 서구권에서는 입을 가리는 게 너무 답답한 일이었고 우리는 어느 정도 그게 용인이 될 수 있지 않을까. 눈을 보면 되니까 좀 그런 차이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도 봤고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번에 마스크 해제가 풀리면 그 마스크 의무가 해제되면서 한 초등학생의 뉴스 인터뷰가 되게 마음에 남았어요. 뭐라 그랬어요? 갑자기 마스크 벗은 모습을 친구들에게 보여주려니 부끄러웠습니다. 하지만 좋은 부끄러움이었어요. 좋은 부끄러움이었어요. 네. 네, 맞아요. 이게 또 동양 사람들은 서구 사람들은 좀 어그레시브하다. 네. 좀 이렇게 외향적이고 공격적인데 동해 사람들은 좀 이렇게 수줍어하는 게 많잖아요. 겸양해. 네. 거기에 또 마스크가 맞았던 걸까? 한번 뭐 앞으로 언제 벗게 될지 지켜보도록 하죠. 자, 시각 장애인 1,000명에게 수술 비용을 내주고 이 의료 지원에까지 나선 세계적인 유튜버가 화제를 모았어요. 자, 그런데 이걸 두고 뒷말이 무성하다고 하는데 무슨 일입니까? 전 세계 구독자 수 1위를 기록한 유튜버예요. 그래요? 미스터 비스트의 운영자 지미 도널드슨인데요. 요 영상이 올라온 지 5일 됐는데 제가 이게 화제가 될 때도 이 뉴스를 한번 가져와 볼까 했었거든요. 네네. 그런데 이분이 그러니까 어떤 영상을 올렸냐면 1,000명의 시각장애인이 처음으로 세상을 보게 됩니다라는 제목의 영상을 올리고 수술 비용을 지원한 그 과정을 올린 거예요. 네네. 오늘 확인해 보니까 조회수가 7,777만 회 이상을 기록을 했고요. 4-7이에요? 그래서 일단은 뭐 전 세계적으로 이 영상이 퍼지면서 대단하다, 너무 멋지고 감동적이다 라는 반응이 줄을 이뤘는데 대단하네요. 네. 근데 이게 점점 이제 화제가 되니까 일각에서 비판이 나오는 거예요. 네. 이목을 끌기 위해서 제작된 쇼다라는 의견인데요. 그래서 뭐 영국 BBC 등을 포함한 외신에서도 이런 비판적인 의견에 대해서 조명을 할 만큼 지적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는 건데 이거를 오늘은 좀 단순히 맞다 아니다라는 걸 떠나서 여러 가지 관점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만한 것 같아서 제가 뉴스를 소개해드리려고 갖고 왔어요. 일단 1,000명의 시각장애인에게 수술 비용을 내준 건 사실인 거죠? 네. 그럼 일단은 좋은 일이잖아요. 실제로 그래서 시력을 회복하고 앞을 보는 모습까지 다 보여줘요. 영상에서. 근데 이걸 비난하는 분들의 의견은 도와주는 건 좋은 일이지만 이것을 콘텐츠로 제작함으로써 자선 포르노가 됐다. 아이고. 카메라가 또 얘기가 나왔네. 네네. 카메라가 없으면 그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다 라는 건데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항상 이런 자선 포르노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마다 생각해 볼 만한 게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 그 자체가 컨텐츠감이 될 수 있다는 부분을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또 다른 관점에서는 이 채널은 유능한 정부가 아닌 유튜브 조회수 지원에 의존하게 되는 일종의 디스토피아를 만들었다. 건강한 사회라면 이런 영상에 관심을 받지도 않았을 것이고 사회적 역할을 유튜버에게 떠넘겨선 안 된다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 시스템 안에서의 복지를 통해서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 개인의 영역, 또 개인의 콘텐츠로 넘어가는 부분도 어느 정도는 인정할 수 있겠다 이렇게 보여지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정작 정말 기부를 실천하려고 하는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서 공격하고 있다라는 맞대응도 거세게 일고 있는 상황이에요. 생각해 볼 수 있는 지점이다라고 제가 소개를 해드렸지만 어쨌든 간 저도 이렇게 뉴스를 생산하고 콘텐츠를 만드는 사람 입장에서 좋은 콘텐츠를 고민하고 선한 영향력을 만들어내는 것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니까요. 그래서 우리나라 누리꾼들은 대부분의 입장은 배부른 소리하고 있다. 저렇게 보여져서라도 지원받고 싶고 새로운 세상을 보고 싶은 사람도 많은데 결과적으로 도와줬으니 얼마나 좋은 일이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특히 비영리 단체들이 이야기하는 부분은 이 눈 건강은 세계적인 건강 문제에서 종종 잊혀지고 있는데 이 부분을 또 부각을 시켜준 것 자체가 도움이 된다는 거예요. 뭔가 우리가 관과하지 않았으면 하는 문제들을 대중들에게 다시 끌어올리고 보여주고 알리는 자체에서도 큰 의미가 있다. 이렇게도 또 볼 수 있겠습니다. 이게 참 과거와 다른 고민이 노블리스 오블리주는 과거나 현재에도 필요한 일이지만 과거에는 뭐 기업가가 정말 자수성가해서 큰 부자가 돼서 그 이익 중에 일부를 가지고 이제 기부를 한다. 그럼 이건 좋은 일이었는데 우리가 흔히 이제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돈 버는 일은 이쪽에 있었고 돈 또 쓰는 일은 저쪽에 있었는데 이 유튜버는 돈을 버는 걸 가지고 기부를 했는데 그걸 또 콘텐츠를 만들어서 조회수가 올라가고 그럼 또 돈이 들어오잖아요. 그럼 이게 이 진정성을 인정받으려면
계속 기부를 해야 되겠네. 그래서 본인도 이제 네. 좀 화가 났는지 앞으로 이제 뭐 더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 우리나라의 저 가수 우리 이승기 씨를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진정성 계속하는 거죠. 자, 다음 이슈는 제가 이거 한번 꼭 다뤄보고 싶었는데 네. 이게 참 희한하더라고요. 자, 문화재 절도범이 일본에서 우리나라 문화재를 훔쳤잖아요. 그래서 국내로 들여왔어요. 고려불상인데 자, 이거 소유권이 어디에 있느냐. 네. 이 재판에서 재판부가 다시 일본에 돌려줘야 한다. 네. 이런 판결을 내려서 이게 지금 아주 뭐 논란이 컸습니다. 네. 이건 원심과 완전히 다른 내용의 판결이 나왔던 거죠? 네, 이번 재판 2심이었는데요. 네네. 그러니까 이 불상부터 좀 보면 고려시대인 1330년에 충남 부석사에 있었다고 전해지는 고려시대 금동 관음보살 좌상입니다. 네. 이 고려불상이 한참 뒤에 일본 대마도의 한 절에서 발견이 됐는데 조선시대에 왜구에게 약탈당했다는 게 부석사 측의 설명이에요. 어허. 그러다가 2012년에 문화재 절도범들이 이걸 다시 훔쳐서 국내로 반입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 일본의 대마도 절 그 소유하고 있던 간논지라는 절 측은 네네. 간논지를 창설한 사람이 1572년에 조선에서 일본으로 들어올 때 불상을 양도받아 가지고 들어왔다라고 입장을 계속 고수하고 이거 있는 뭐 겁니다. 선물로 받은 것이다. 네, 부석사 측의 입장과는 전혀 상반된 내용인 거죠. 네. 그러면서 이제 길고 긴 법적 분쟁이 시작이 된 건데요. 일본 정부가 불상 반환을 요구하면서 우리 정부를 상대로 인도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다가 중간에 이제 불상 안에서 어떤 문서가 나와요. 충남 서주 부석사에서 만들어졌다. 이 서주라는 게 그 시절 서산을 이야기하는 서산이에요. 지명으로 나왔고 그런 문서가 나오게 된 거죠. 그래서 이걸 또 토대로 부석사 측은 이거 우리 거다. 뺏긴 거다. 네네. 훔쳐간 거다. 이렇게 예. 또 주장을 했는데 1심에서는 외구 약탈에 의한 반출을 인정하고 부석사의 손을 들어줬는데 그 6년 뒤에 열린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은 소유권이 일본에 있다라고 이렇게 판결을 했습니다. 이제 참 제목만 보면은 왜 이렇게 된 건지 네네. 납득하기가 어려운데 재판부는 이유를 이렇게 들었어요. 불상이 제작된 부석사와 현재 소유권을 주장하는 부석사를 완전히 동일한 곳으로 보기 어렵다고 해석을 했고요. 외구가 약탈에 반출했다고 볼 만한 증거도 있긴 하지만 도난 전까지는 일본 사찰에 60년간 있었던 사실이 인정돼서 20년의 취득 시효를 넘겼다. 네.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아하. 그러면서도 다만 문화재 반환 문제는 국제법이나 문화재 환수협약에 따라서 결정해야 할 것이다. 이렇게 덧붙였는데요. 네네. 의견이 뭐 뒤집어졌죠. 그렇죠. 난리가 났죠. 그래서 훔친 걸 또다시 훔쳐서 되돌려놨더니 그것은 그러면은 훔친 사람의 것이냐. 원주인이 그렇게 되는 것이냐. 네네. 시간이 흘렀다고 그 사람이 원주인이 되는 거냐. 네. 이렇게 또 받아들이기 많이들 힘들어 하시는 네네. 것 같아요. 어쨌든 부석사 측은 즉각적으로 반발을 했고요. 그래서 최종 판결은 대법원에서 가려지게 됐습니다. 자, 3심에서 어떤 결론이 나느냐. 이게 상당히 좀 뜨거울 것 같습니다. 2심 판결. 1심이랑 비교해서 지금 뜨거워져 있기 때문에 네. 많은 국민들이 주목할 텐데 일단 뭐 훔친 건 사실이에요. 하지만 훔쳤는데 국내로 반입했는데 범죄가 발각됐으니까 이 불상은 정부가 이건 압수한 거죠. 네. 그래서 정부가 지금 가지고 있는데 부석사는 우리 절에 있던 것이 그렇죠. 돌려주시오. 네. 근데 재판부는 지금 그 부석사가 지금의 부석사와 같은지가 의문이다. 그리고 이게 마지막으로 보유하고 있었던 기간이 중요하다. 네. 20년 이상 가지고 있었으면 그 사람 거다. 그게 맞나 싶기도 해요. 그 부분이 네. 말이죠. 저희는 이 이북에서 내려온 실향민인데 먼 미래에 통일이 되면 북한에 우리 땅이 있는데 네. 근데 지금 분단 70년이 넘었는데 못 찾는 거잖아요. 그럼 20년 넘었잖아요. 5만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네. 자, 외교부 당국자는요. 기자들을 만나서 이번 판결은 사법 절차에 따라 결정된 사안이다. 사법 판단에 대해 행정부의 입장을 밝히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이런 반응을 내놨습니다. 안 그래도 지금 강제징용 피해자 네. 문제도 있죠. 자, 스트링스 파이터. 뜨거운 이슈가 많았네요. 오늘은 여기서 정리하죠. 조현정 시사평론가.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최영일의 시사본부는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9730. 라디오 어플 콩과 유튜브는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네, 이번 한 주 어떤 소식이 가장 뜨거운 뉴스인지 한 주간의 뉴스들을 종합 정리하고요. 미처 못다한 이야기까지 챙겨드리도록 합니다. 장윤선의 주간 이슈, 장윤선 정치전문기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또 일주일 동안 멋있게 헤어컷을 하셨네요. 저는 머리를 짧게 잘랐더니 어머니가 네. 너 또 군대 가냐? 그러시더라고요. 아니 근데 굉장히 젊어 보이고 좋으십니다. 아니, 저는 짧은 머리가 좋더라고요. 네. 자, 지금 뭐 역술인 천공 얘기가 시끄럽습니다. 난리도 아닙니다. 예, 국정 개입 의혹이다. 부승찬 전 국방부 대변인의 폭로를 통해서 도마에 올라왔는데요. 자, 내용은 이래요. 지난해 3월경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고위 관계자와 이 천공이 육군참모총장 공관과 서울 사무소에 들렀었다. 당시에 이제 남영신 육군참모총장에게 들었다. 이 부승찬 전 국방부 대변인이죠. 네. 자, 그런데 이 파장이 큰데 대통령실과 경호처, 군 모두 사실이 아니다 이런 입장이에요. 사실이면 큰일 아닙니까? 사실이면 큰일인 거죠? 네, 사실이면 이거는 엄청난 국기문란이고 국정농단이기 때문에 이거 사실이면 안 되죠. 사실은. 우리 맨날 지난번 우리 국정농단 탄핵 때 그 비선실세 그렇습니다. 이게 문제가 됐잖아요. 예, 비선실세였고 그때 뭐 최순실 씨가 이른바 뭐 오방세끈 뭐 이러면서 온갖 뭐 별의별 얘기들이 뭐 드나들었다. 뭐 연설문을 대신 봐줬다. 그런데 허가받지 않은 권력이 실세였다니 이게 무슨 말이냐라고 했는데 또 비슷한 논쟁이 그것도 무속인을 통해서 이런 게 알려지고 있으니 사실이면 큰일이다. 사실이면 매우 큰일이고 네. 어쨌든 대통령실, 경호처, 군 말씀하신 대로 모두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그런데요, 재밌는 포인트는 남영신 전 장군이에요. 육군총장. 예, 군총장. 이분이 처음에 기자들한테 소설 그만 쓰라. 그만 물어보세요. 저는 모르는 일입니다. 막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 보도가 나왔어요. 그러다가 한 기자가 아니 들은 사람이 있는데 왜 계속 그렇게 부인만 하십니까? 라고 다그치니까 그때부터 오래된 일이라 기억에 없고 잘 모르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워딩을 바꿔서 오늘 아침부터는 계속 그렇게 보도가 좀 되고 있습니다. 뉘앙스가 조금 바뀌고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근데 어찌됐든 지금 당사자는 부인을 하고 있는 이런 상황인 것이고요. 네네. 그리고 앞서 말씀해 주신 대로 경호처도 육군도 전부 아니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제가 취재한 바로는 두 가지 팩트 체킹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네. 다양한 경로로 취재를 해본 결과 어찌됐든 동행 인물이 김용현 경호처장 그리고 A 의원, 윤핵관으로 알려진 네네네. A 의원. 그 A 의원이 누구라는 것은 특정이 되지만 둘 다 부인하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관련해서 제가 국회 국방위 소속 의원하고 통화를 했더니 이분도 계속 이 사건을 팔로우를 하고 있었습니다. 네네. 집무실 TF팀의 다른 예비역 장성일 수가 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김용현이 아니라 다른 사람일 가능성도 있다. 아, 김용현 처장이 아니라. 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뭐 뒤에서 얘기를 하겠지만 이게 김종대 의원이 고발돼가지고 피고발인 조사를 받았거든요. 근데 피고발인 조사 받으러 갈 때 경찰에서 본인은 이제 관저하고 용산 서울사무소 두 군데를 다녀갔다고 얘기를 했는데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없는지 하나가 없어요. 왜 없는지 이것도 좀 따져봐야 되는 이런 상황이어서 어찌됐든 이게 대단히 흥미진진한 사건으로 계속 확산 일로로 갈 것은 분명하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어제 저도 남영신 사령관이 제가 좀 친해요. 과거에 국방부 무슨 일을 하셨잖아요. 특수전 사령관 지내실 때 제가 자문위원을 했어요. 강연도 가고. 맞아요. 그래서 저도 입장이 어떠신지 좀 지금 마음고생 심하시죠 했더니 저는 입장이 없습니다. 시간이 흘러 명확하지 않은 사실입니다. 이렇게 답을 보니 이게 할 말은 있는데 하기 어렵다라는 느낌이. 그러니까 그 부승찬 전 대변인과의 그 상황 정리도 종합을 해보면 본인이 헬기에 내려서 화장실을 가는데 화장실까지 쫓아와서 사실은 이런 일이 있었다라고 얘기를 해줬다는 거잖아요. 근데 설마 그러겠냐, 도보차라고 휘날리면 누가 보더라도 티가 나는 그런 분이 왔었겠냐. 라고 했더니 그러면 뭐 실제로 그 부사관이 보지도 않은 걸 허위 보고를 했단 말이냐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다음에 정말 이게 사실인지 확인하려고 재차 전화를 다시 걸었을 때, 다시 전화를 걸었을 때 그때 이걸 언론에 알려야 되냐라고 했을 때 그런 비슷한 반응을 했다는 거잖아요. 비밀로 해달라. 그러니까요. 왜
그 중요한 포인트는 네. 지금 뭐 계급이 불분명합니다. 상사인지 원사인지 어찌됐든 그 부사관 이분이 혹시 다칠 수 있기 때문에 네네. 후배를 지켜야 된다는 차원에서 정확한 얘기를 할 수 없는 이런 이분의 좀 지위가 지금 좀 사실을 사실대로 말할 수 없는 이런 좀 안타까운 상황에 있는 것은 아닌가. 이해가 되는 게 남 전 총장이 이 비육사 출신으로 그러니까 이제 대학교 ROTC에서 이제 육군 참모총장까지 올라간 분인데 되게 신망이 좋고 제가 봐도 존경스러운 분이에요. 네. 계속 얘기하는 게 이제 지켜야 할 사람이 있다. 네. 지금 내가 신망을 얻고 지휘관이 됐는데 지휘관의 마인드로 보면 좀 아랫사람 다치게 할 수 없다. 이런 고민이 있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네. 이제 계속 좀 이야기를 이어가 보죠. 자, 대통령실은 부승찬 전 대변인과 해당 내용을 최초 보도한 언론 매체까지 법적으로 문제 삼을 수 있다 이런 입장이에요. 네. 그러니까 사실은 아직 이게 팩트인지 아닌지 명확하게 확인되기가 어려워요. 근데 정부가 직접 언론사를 고발한 첫 사례가 된다고요? 네, 없었나요? 대통령실 아니요. 그 동안에는 이제 MBC 바이든 날리면 사태 때 그때 당시에 제가 알기로는 국민의힘에서 박성재 사장, 그다음에 박성호 뉴스룸 국장, 그러니까 보도국장이죠. 그리고 연보음 디지털 뉴스국장 임현주 기자, 뭐 이렇게 4명을 이제 검찰에 고발을 했는데 당해서 명예훼손 그리고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명예훼손 혐의로 이제 고발을 한 건데요. 대통령실이 직접 언론사를 상대로 한 것은 첫 번째 사례인 것이죠. 그렇죠. 네. 뉴스토마토하고 한국일보 두 매체를 대상으로 한 걸로 보입니다. 보도를 한 기자들이죠? 그렇습니다. 아니죠. 언론사 자체. 언론사를 상대로 한 기자 개인까지 걸었는지는 지금 확인이 안 되는데요. 기자 개인까지 걸면 이건 정말 큰 일이죠. 그러니까 언론사도 걸고 기자도 걸었다. 그렇게는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기자들이 일하기가 너무 어려워져요. 확인해 보도록 하죠. 네. 자, 이게 부승찬 전 대변인은 그러니까 이제 그럼 근거가 뭐냐? 지금 말만 있었어요. 네. 그런데 이제 어제 오늘 하는 이야기는 일기로 기록을 남겼다. 이걸 확인해 보니 지난해 4월 1일로 돼 있다. 네. 사실 컴퓨터에 이제 일기를 썼는데 최근에 만약 내가 이런 이야기를 가공해서 삽입해 넣었다면 최근 날짜로 업데이트 돼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럼 1년 전에 내가 1년 후에 거짓말하겠다고 이걸 썼겠느냐라는 주장인 거예요. 자, 오늘 이 책이 나옵니다. 네. 그 일기를 기반으로 회고록을 썼다는 거죠. 자, 대통령실에서는 이 책에 대해서 출판 금지 가처분 신청은 하지 않겠다는 입장인데 언론을 통해서 내용은 다 이미 흘러나간 거잖아요. 그렇죠. 예, 언론을 통해서 이미 나왔기 때문에 굳이 할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실익이 없다고 본 것 같아요. 그래서 굳이 할 필요는 없다고 하는데 이게 일파만파 커질 것을 생각한다면 당연히 책에 대해서 판매 금지 가처분부터 해야 되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데요. 여하튼 국민 의혹을 가지고 계신 국민들께서는 이 책을 사볼 가능성이 매우 높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런데 전체 본인이 쓴 회고록 가운데 이 파트가 이렇게 좀 적다고 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책 표지에 이제 천공을 언급했기 때문에 뭐 좀 판매를 염두에 둔 홍보 전략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는 국민의힘 관계자들도 있기는 합니다. 뭐 일단은 제일 이슈화되는 얘기를 쓰는 것이 미국에서도 뭐 존 볼튼이라든가 그럼요. 다 그렇습니다. 뭐 그때 그 방 뭐 이런 책을 내면 제일 관심이 있었던 하나만 화제가 되잖아요. 책은 그렇죠. 두꺼운데. 취재를 길게 해도 제목거리는 딱 하나 정도로 하죠. 그래요. 대체로 그렇습니다. 자, 지금 우리 PD가 확인해 준 내용을 보니까 이제 어제 15시 어제 오후 3시죠. 서울지방경찰청에 고발장이 접수됐는데 오늘 3시입니다. 피고발인은 전 국방부 대변인, 그러니까 부승찬 전 대변인, 그 뉴스토마토와 한국일보의 보도기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이것도 뭐 일단 고발이 됐으니까 이제 경찰청에서 뭐 조사 수사하고 또 이제 기소 여부를 검찰에 넘기고 할 텐데 지켜봐야 됩니다. 근데 저는 윤석열 정부가 고발을 너무 많이 해요. 예전에 참여연대를 고발연대라고 했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정도 수준의 지금 고발을 하고 있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시민단체처럼 한다? 왜냐하면 지금 문제 제기를 하는 방식이 즉각적인
고소고발 형태예요. 지금 보면 뭐 김의겸 의원도 마찬가지고 뭐 김종대 전 의원도 그렇고 부승찬 대변인들도 그렇고 이런 식으로 기자 개인들에 대해서도 고발을 한다고 하면 저는 표현의 자유가 위축되고 그리고 국민들에게 알 권리가 있지 않습니까? 네. 이거를 어찌됐든 전달해야 되는 취재 기자들 입장에서 보면 상당히 심정적으로 위축될 수 있다. 이게 좀 문제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래요. 자, 이 천공의 육군참모총장 공관 방문 의혹. 자, 민주당은요. 지금 이제 그럼 국회 국방위와 운영위를 소집해서 의혹을 규명하자 이런 입장인데 국회 차원의 사실 확인이 이게 가능할까요? 어떻게 보세요? 근데 조금 취재를 해보니까 당장 쉽게 확인될 수 있는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정치인들도 있지만 꼭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우려가 좀 솔솔 나오고 있긴 합니다. 왜냐하면 증거하고 증언 확보가 굉장히 중요한 상황인데요. 지금까지 확인된 내용을 보면 부승찬 전 대변인이나 김종대 전 의원이나 둘 다 모두 어떤 뭐 녹음 파일이라든가 녹취본이라든가 그리고 당초 어제까지는 부승찬 전 대변인하고 남영신 전 장군하고 둘이 나눈 어떤 문자 메시지가 있다라는 보도가 나오긴 했었는데 그러게요. 실제 그것은 없다라고 확인이 좀 됐습니다. 통화했을 그렇죠. 정도다. 네, 통화를 했는데 그 통화도 통화 중 녹음 안드로이드 폰 같은 경우에는 통화 중 녹음이 되잖아요. 근데 그것도 없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두 사람을 통해서 어떤 증거를 찾기는 굉장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러면 어떤 확인이 좀 돼야 되냐면 앞서 말씀드린 대로 실제 그 천공을 보고 남영신 장군에게 얘기했다는 그 원사인지 상사인지 하는 부사관 이 사람의 증언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목격자이기 때문에 이 목격자의 진술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분이 지금 다른 데로 전출을 갔어요. 그래서 전출을 어디로 갔는지 이분이 어디에서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확인이 좀 안 되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우리 민환 기자들이 엄청나게 이 자켓 바람을 휘날리며 취재를 하고 있을 텐데 곧 확인이 좀 될 수도 있고요. 경우에 따라서 아닐 수도 있고 뭐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그 목격자의 진술이 굉장히 중요한 건데 이거를 당장 찾을 수 있냐 국회 차원에서 이제 이런 고민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증거 CCTV 기록을 보면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차량 2대가 왔었고 앞차에는 처장과 A 의원, 뭐 윤핵관이라는 A 의원이 타고 뒷차에 이제 천공이 있었는데 그 차량은 차량 기록을 남기지 말라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기록은 없을 것 그렇습니다. 같고. 그렇기 때문에 이 차량 기록이 있겠냐 없겠냐 남겼겠냐 안 남겼겠냐 뭐 이제 이런 논란이 있는 것이고요. 그러면 그 용산 서울사무소의 CCTV뿐만 아니라 도로에 있는 CCTV 뭐 근처에 있는 CCTV 이런 것들을 전방위적으로 확인을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이것은 국회가 아니라 사실은 수사로 밝혀야 된다. 그런데 과연 이 정부가 이와 관련된 수사 협조가 되겠느냐 안 될 가능성이 더 큰 거 아니냐 이러면 실질적인 의혹이 계속 커질 수 있다. 그래서 민주당 내부에서는 이거 국정조사까지 이제 어쨌든 해당 상임위를 열어서 확인을 해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국정조사도 해봐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데 실제적인 수사권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건 수사기관의 수사가 필요하다라는 얘기가 지금 나오는 것인데요.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 역시 천공이다. 그렇죠. 갔으면 갔다. 안 갔으면 안 갔다. 어쨌든 뭐 진실을 찾는 구도자라고 하시니까 거짓말은 안 하실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분이 본인이 얘기를 직접적으로 하는 것도 하나의 방편이 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대통령실이 이게 사실은 대통령 후보 시절부터 끊임없이 따라다니던 어떤 의혹의 한 갈래였거든요. 그렇다면 오히려 이런 논란이 생기지 않도록 대통령실에서 오히려 이분을 좀 뭐라고 해야 됩니까? 거리두기 확실하게 거리두고 뭐 전혀 관계가 없는 것처럼. 왜냐하면 지금 수많은 이제 걸리는 것들이 있었잖아요. 이태원 참사에 대해서도 부적절한 발언을 했었고 그리고 그 전에 있었던 도어 스태핑에 대해서도 의견이 있었고 검찰총장을 그만두라고 조언한 것도 본인이었다. 이런 진술을 한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어찌됐든 대통령실과 대통령과 여사와 이런 끊임없는 의혹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제에 이것을 정리할 필요가 있다. 그렇지 않다면 앞서
얘기를 나눴던 국정농단 뭐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국민적 의혹을 가지고 보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하신 말씀들을 뭐 본인은 유튜브에서 다 지금 얘기를 해버리고 있어서. 예, 맞습니다. 네. 자, 그럼 제 생각에는 이제 객관적으로 본인이 갔었습니다. 혹은 안 갔었습니다. 그리고 진실을 좀 믿을 수 있으면 참 좋겠는데 그게 또 애매하여. 이제 객관적인 증거라고 한다면 김용현 처장이 나 안 갔다 그러면서 내 폰을 봐라. 그럼 이게 우리 GPS 기록이 있잖아요. 이 이동한 위치들이. 그렇습니다. 그걸로 봐라 나 안 갔다라고 얘기까지 했어요. 맞아요. 그럼 여기서 중요한 건 처장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이 천공이라는 인물의 좀 휴대폰을 딱 공개해서 자 그럼 당일날 나의 행적을 보십시오. 용산 쪽은 가지도 않았습니다. 이러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 부분도 제가 취재를 했거든요. 네네. 근데 일단 이제 김용현 처장 같은 경우에도 휴대폰을 사무실에 두고 갔을 수도 있고 휴대폰이 2개 이상일 수도 있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 휴대폰을 가지고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 예, 뭐 그런 얘기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제가 취재한 바로는 천공이라는 분은 휴대폰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진짜 천공은 조사하네요. 휴대폰을 쓰지 않는다. 예. 휴대폰을 쓰지 않는다? 예. 대신에 천공의 비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비서를 통해서 항상 연락을 취한다. 그렇기 때문에 천공의 비서를 통하지 않으면 천공과 직접 연락할 방법은 없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 얘기를 들어보면 휴대폰을 공개하면 된다. 휴대폰을 공개하라 이렇게 얘기하는 정치인들이 꽤 많은데요. 이것은 천공이 휴대폰을 갖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하는 얘기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음 이슈로 넘어가 봅니다. 국민의힘 전당대회 지금 후보 등록 오늘이 마감일이에요. 자, 어제 이제 국민의힘 순천갑 당협위원장 천하람 변호사 막판에 제일 좀 뜨거운 변수로 떠올랐어요. 당대표 선거에 출마한다. 저는 뭐 청년 최고위원 이런 거는 도전해볼 만하다고 생각했는데 당대표예요. 자, 오늘 국회에서 기자회견했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 나왔습니까? 대구에서 태어나서 서울에서 변호사 생활을 하다가 전남 순천에서 출마를 했던 영남과 호남에서 모두 사랑받는 정치인이 되고자 하는 천하람입니다. 뭐 이러면서 이제 시작을 하는데요. 예, 그 약간 제가 천하람 변호사를 생각을 하면 약간 반전이 있는 정치인이에요. 그래요. 예, 제가 작년에 이제 귀국해가지고. 그 젊은 정치인들의 흐름이 궁금해서 몇몇을 이제 취재하면서 그 중에 한 번 만났던 분이 이제 천하람 변호사인데 어느 날 비가 많이 오는 날이었는데 뒤에 핑크색 우산을 꽂고 있었어요. 그래서 따님이 핑크색을 좋아하나 봐요. 그랬더니 아들인데요. 이렇게 아들이 핑크색을 좋아한다. 뭐 이제 이런 식인데 본인의 인생도 좀 반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도 출마할 때 처음에는 최고위원 도전을 많은 분들에게 조언을 구했다고 해요. 그런데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당대표였어? 이제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면 왜 이분이 이렇게 당대표에 도전을 하는가 따져봤더니 결정타는 역시 나경원, 유승민 두 선배 정치인의 불출마가 결정타가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라도 나서서 뭔가 국민의힘의 개혁 보수를 상징하는 표징이 되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한 것 같고요. 오늘 그 기자회견문에서 저는 굉장히 인상적인 대목이 있었는데요. 여당 되니까 못된 옛날 버릇이 다시 나온다. 그리고 윤심파리는 대통령과 국민의힘 모두의 지지도와 신뢰도를 갉아먹는 주범이다.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상당한 수준의 신뢰 자본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정치개혁에 대한 이슈를 던집니다. 상향식 공천. 국회의원 중간평가제도 도입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공천권자에게 아무리 열심히 줄을 서더라도 일을 못하면 집에 가는 구조를 만들겠다. 얘기를 합니다. 이 상위 20% 잘 일을 열심히 한 국회의원으로서 국민들에게 좋은 평가를 받으면 재공천을 보장할 수 있는 수준의 강력한 인센티브를 주지만 하위 20%는 퇴출시키겠다. 이런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동안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우리가 그 구청장 그리고 기초의원에 대해서는 주민소환제라는 걸 하는데 국회의원 소환제가 없고 국회의원을 평가하는 중간평가 시스템이 없습니다. 물론 총선 얘기잖아요. 계속 나왔는데 단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데 어찌됐든 천하람 후보가 이것을 던지었습니다. 과연 정치권 안에서 이것이 뜨거운 쟁점이 될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조금 신선한 게 뭐냐면요. 뭐 김기현 의원, 안철수 의원, 그전에 나경원 전 의원 뭐 쭉 얘기를 했지만 그래 당대표가 되면 집권 여당의 대표인데
민의를 어떻게 수렴해서 우리 대중정당이 어떤 정책을 대통령과 함께 펼치겠다. 그러니까요. 이런 비전이 나와야 되는데 대통령과 눈빛만 봐도 통한다. 그 연포탕이 전략이냐 이거예요. 그러니까요. 연대 포용 탕평이 누구나 할 수 있는 얘기잖아요. 근데 저는 모순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연대 포용 탕평을 해야 되는데 그 말 해놓고 또 비판하고 비난하고 흉보고 서로 막 분탕질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서 이제 좀 구체적인 세부 계획으로 쭉 나오면 연포탕도 좋은 전략일 수 있어요. 연대는 누구와 어떻게 하겠다. 포용은 어떤 대상, 국민 통합을 이제 이뤄나가겠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좀 기다리고 있는데 없다가 천하람 후보는 이제 그런 얘기들을 좀 하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거 조금 내용이 있어서 신선하다 이런 생각은 드는데 중요한 대목은 뭐냐면 뒤늦게 뛰어들었는데 파급력이 있겠습니까? 저는 이미 보인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보인다? 왜냐하면요. 유승민 대표가 불출마를 선언한 날 제가 커뮤니티 사이트를 쭉 검색을 해봤어요. 소위 얘기하는 2030 소위 이제 이준석 대표가 오늘은 당원 가입하기 좋은 날 해서 들어와 온 그런 분들이 표심이 어떤가 궁금해서 이제 들여다봤는데 너무 찍을 후보가 없다. 내가 이러려고 그동안 당비냈나? 이제 이런 분들이 있었어요. 차라리 강신업을 찍을까? 이제 이런 얘기들이 마구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천하람이라는 사람이 도전장을 냈다 하니까 당비가 아깝지 않다. 한번 그 개혁적으로 해보겠다는 천하람을 위해서 후원금을 낼 테니 천하람은 빨리 계좌를 열어라. 이런 글들이 엄청나게 많이 올라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것을 볼 때 어찌됐든 지난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이준석이라는 영선의 30대 당대표를 만들었던 그 당원들이 이번에 어떤 표심을 보여줄지 굉장히 귀추가 주목된다. 그래요. 이제 좀 흥미로워지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 보지 못했던 새로운 캠페인이 시작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그 얘기 하시니까 컷오프 통과할까? 4명이 들어가는데 이거 궁금하고 그다음에 흥미있는 이벤트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예고했는데 어떤 거 할까요? 일단 하나하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선 이제 제가 국민의힘 대외비 자료인데요. 분석 자료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수도권이 37.12, 대구 경북이 21.64, 부울경이 18.81, 기탁, 충청, 강원, 호남, 제주 해서 22.43. 무슨 얘기냐면요. 수도권이 제일 많아요. 그러니까 과거에는 TK 지역이 그렇습니다. 과거에는 당원의 분포가 TK가 가장 많은 정당이었는데 국민의힘이 바뀌었다는 거죠. 수도권이 제일 많은 것으로. 그리고 세대도 물론 5060이 제일 많습니다. 그러나 2030, 40이 차지하는 포션이 상당히 수준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20% 이상 되는 거죠. 그렇죠. 2030이 17.24, 40대가 14.44, 5060이 55.51, 70대 이상이 12.81 이런 양상을 보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상당한 수준으로 당원의 구성이 좀 바뀌고 있다. 다양화됐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84만이나 되는 이 당원이 전체가 다 투표에 참여하지는 않겠지만 최소 한 40% 이상이 참여한다고 볼 때 파란이 예고될 수가 있겠다. 그리고 이 중에서 소위 얘기하는 이준석 표가 15만에서 20만 정도가 된다고 해요. 이분들이 투표 참여를 하게 된다면 온라인으로 투표하게 되지 않습니까? 컷오프는 당연히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전망을 하는 분들이 상당히 우세하다. 이런 말씀 드릴 수 있습니다. 자, 이른바 이제 이준석계들이 다시 부각하기 시작했어요. 그렇습니다. 천하람 당대표의 도전. 또 최고위원회는 김용태, 허은하. 청년 최고위원회 이기인. 이른바 이제 이준석계다. 이제 이렇게 불리고 있는데 이준석 전 대표는 지금 당원권 정지로 징계받고 있는 거잖아요. 평당원이죠. 그런데 지금 새로운 책을 하나 출간을 하면서 이 책을 가지고 전국을 순회할 것이다. 그럼 요거 좀 사실은 대놓고 선거 지원은 못 하잖아요. 좀 맞물리게 되겠습니까? 상당히 맞물린다고 봅니다. 그때 당시에 이제 징계받고 나서 전국을 퐁퐁 다녔어요. 칠곡에서도 집필한다고 했고 광주에서 퐁 그다음에 저기 울릉도에서 퐁 이렇게 갑자기 우연히 등장하고 무등산에서 퐁 이렇게 등장했었던 그 이준석 대표를 기억할 텐데요. 그때 한 10,000명 정도가 미팅을 요청했다고 해요. 당원들이. 그런데 그중에 한 1,000명 정도 만났대요. 그러니까 나머지 9,000명이 남았잖아요. 그 9,000명을 38 전당대회 전까지 다 만나겠다는 거거든요.
있거든요. 그러면 네. 이준석 대표가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아마 언론 인터뷰도 상당히 많이 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계속 메시지가 나올 것이고 천하람 캠프에서 하는 얘기는 네. 최소한 하루 한 건의 이벤트를 하겠다. 그러니까 재밌고 다양한 방식의 기발한 아이디어가 굉장히 많이 나올 텐데 아까 오늘 무슨 이벤트가 있어요? 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네네. 오늘 오후 5시에 대구 동성로 수성 유원지 여기 네네네. 일대에서 버스킹을 겉들인 필리버스터를 한대요. 3시간 동안. 하고. 네, 모르겠습니다. 정말 노래를 할지는 알 수는 없지만 어찌됐든 매일매일 유쾌한 이벤트를 만들겠다라는 네네. 게 이제 목표인데요. 그동안 보면 뭐 연예인 사진 논란, 그다음에 구멍난 양말, 뭐 이런 양말? 그렇습니다. 이런 걸 보면서 사람들이 좀 그렇다. 너무 낡았다. 네. 캠페인이 네네네. 너무 재미없다. 뭐 네, 이런 비판이 많이 있었는데 천하람이라는 젊은 정치인이 앞으로 매일매일 날마다 어떤 이벤트로 국민들을 어떻게 웃겨줄지 좀 기대가 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재밌는 얘기를 했어요. 자기는 절대로 이상한 대표는 되지 않겠다. 대신에 국민께 웃음 주는 재밌는 정치를 해보겠다라고 하니까 어떤 방식이 될지 그동안 사실 정치가 너무 막 비판도 많고 욕도 많고 이랬는데 웃으면서 볼 수 있는 정치가 가능할지 천하람 후보를 좀 지켜보도록 하죠. 자, 웃기는 정치. 제가 바라는 거는 민생과 좀 밀착된 정치예요. 네. 지금 정치는 수단인데 자꾸 우리가 뉴스 다루면서 뭐 권력 잡는 게 목적인 것처럼 권력 잡아서 국민들 행복하게 해주자는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자, 어제만 해도 이 안철수 의원을 향한 이제 비판의 목소리들이 여기저기서 터져 나왔는데 지금 천하람 이제 후보 얘기했지만 새롭게 신선하게 등장했다고 치고 지금 양강구도 2파전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지금 이게 윤 대통령 당선인 시절 정무특별보좌관 보좌역을 지낸 박수형 의원이라든가 또 이제 당선인 시절의 수행실장 이용 의원 그리고 이제 이철규 의원까지 강도 높은 비판을 하고 있고 안 의원 본인이 윤심 8일 하고 있다. 대통령실에서는 관계자 8. 네. 예. 이게 대통령 윤심은 안 의원 아니다. 뭐 이런 얘기도 흘러나오고 이거 어떻게 지금 보십니까? 그러니까요. 저는 다음은 안철수 차례구나 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한 명씩 사라져 왔어요. 한 명씩 사라져 왔어요. 네. 데스노트처럼. 저는 그 얘기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이 안철수 의원하고 밥 한 끼 먹은 적이 없다. 차 한 잔 마신 적이 없다. 원래 먼저 초청했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근데 그것도 사실은 김건희 여사가 그냥 뭐 전체 모인 자리에서 한번 모시겠습니다. 뭐 이런 정도지 진짜 뭐 밥을 먹겠다는 것은 아니었다라고 인터뷰를 않았죠? 했잖아요. 네네. 그런데 그걸 보면서 저는 아무리 급해도 좀 정치적 도의는 아니지 않냐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제가 아마 시사본부에서 처음 출연했을 때 그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안철수 의원이 저한테 직접 윤석열 대통령과 나눈 텔레그램 메시지를 보여준 적이 있어요. 네네네. 그게 무슨 얘기였냐면 그때 당시에 이제 12구 이태원 참사로 분위기가 굉장히 안 좋았는데 아세안 플러스 3 거기 순방을 가야 되는 상황이었었어요. 그랬을 때 그 내용이 뭐였냐면요. 이 얘기도 제가 오늘 처음 하는 것 같은데 국익 차원에서 가셔야 된다라는 메시지를 길게 보내요. 안철수 의원이. 네네네. 그럼 거기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화답하는 메시지를 또 답글로 달거든요. 제가 그걸 직접 봤습니다. 그런데 소통을 안 한다. 밥 한 끼 먹은 적 없다. 차 한 잔 마신 일이 없다. 대통령은 윤심이 아니다. 안철수는 윤심이 아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제가 보기에는 지금 당장은 어떤 그 김기현 의원을 좀 끌어올리기 위해서 어쨌든 단절하는 손절하는 이런 모양새가 필요하다고 판단해서 그런 인터뷰를 하는지는 모르겠으나 정치는 1박 2일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길게 보고 간다고 했을 때 결국에는 동지를 잃는 방식의 정치다. 매우 나쁜 정치의 한 유형이 될 수 있다. 이런 판단을 합니다. 엊그제 김영호 전 국회의장 나오셔서 더 셈의 정치를 해야지 왜 뺄셈의 정치를 하는 거야? 그랬는데 맞습니다. 같은 맥락이시네요. 네. 자, 또 다음 주에는 어떤 일이 벌어질지. 벌써 끝났습니까? 예, 오늘까지 후보 등록이 끝나니까. 오늘도 그래도 특종을 몇 개 지금 얘기해 주셨어요. 네. 자, 다음 주를 기대하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장윤선 정치 전문 기자였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Splish splash, I was taking a bath. Long about a Saturday night. 점심 먹고 유쾌한 시사 디저트 한 입. 최영일의 시사본부. Well, I stepped out
네, KBS 스포츠국의 정현호 PD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한 주간의 스포츠 소식을 정리해보죠.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컨디션 괜찮아요? 아, 예. 매우 좋습니다. 매우 좋다. 자, 지난해 열릴 예정이었다가 중국의 코로나19 확산으로 1년 연기된 이 광저우 아시안게임. 자, 지금 러시아와 벨라루스의 출전이 추진되고 있다. 근데 이게 스포츠를 떠나서 네네. 제가 딱 이 나라 이름들을 보면요. 네.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의 그렇죠. 핵심 국가들이잖아요. 그렇죠. 정말입니까? 일단은 공식적으로 OCA라는 그 아시안 게임 조직위원회를 주관하고 있는 단체에서 네. 30일에 45개 이 아시안 게임 담당 회원국을 대상으로 러시아와 벨라루스를 아시안 게임에 초청하겠다라는 공문을 발송했어요. 아유.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대한체육회를 중심으로 해서 네네. 이게 대체 어떻게 된 거냐, 네네네. 이 공문이 왜 왔을까라는 걸 이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일단은 IOC에서 네. 첫 번째 제재가 있었죠. 러시아와 벨라루스에 제재를 가해서 국제대회에 출전하지 못하도록 차단을 예.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월드컵도 당장 열렸었던 카타르 월드컵 물론 이제 성적상으로 탈락을 하긴 했었습니다만 네네네. 그리고 파리 올림픽의 참가까지도 이제 막기 위한 제재가 이미 일어났단 그래요. 말이죠. 그래서 IOC가 제재를 했는데 역설적으로 네. IOC가 본인들은 제재를 했지만 러시아 선수들에 대해서는 러시아 올림픽 선수단 혹은 이제 뭐 벨라루스 올림픽 선수단 이런 식으로 국가 올림픽 조직이 아닌 개인의 자격으로 참가하는 길은 열어주고 싶어하는 좀 되게 아이러니예요. 이 평창 때부터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이 국가에 대한 제재는 가하지만 선수들 개개인의 참가의 길은 열어주고자 하는 네네네네. 그런 지금 시도가 있는데 문제는 그 차원에서 이제 어떻게든 올림픽 예선을 치르고 할 수가 없다 보니 이 선수들에게 국제적인 이 무대의 기회를 주긴 줘야겠고 네네. 그러기에 이제 가장 적합한 가장 큰 종합대회가 바로 아시안게임이다? 아시안게임이라서 이 자리를 지금 빌리려고 하는 게 아닌가. 왜냐 어쨌든 유럽 내에서 열리는 세계선수권 이런 쪽에서는 전혀 길이 보이지 않고 있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아시안게임이 그들을 위한 활로가 되지 않을까 이런 움직임으로 저는 보고 약간 있습니다. 이해는 되네요. 네네. 국가는 제재하되 네. 선수들이 또 죄가 있다고 얘기할 수는 없으니 그렇죠. 이 선수들은 뛸 수 있는 기회를 주긴 해야 되는데 맞습니다. 다 막혀 있고 네. 궁여지책으로 아시안게임 정도 한번 좀 뛰어봐라. 네네. 공문이 날아왔다면 뭐 이게 공식화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자, 아시안 게임인데 네. 러시아는 뭐 워낙 국토가 크니까 유라시아 이렇게 부르긴 하지만 그렇긴 하지만 어쨌든 뭐 러시아, 벨라루스는 유럽 국가로 치는데 네. 아시안 게임 주관 단체에서는 왜 이걸 받아준 걸까요? 받아줄 초청은 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은 해요. 초청은 왜냐하면 할 수 있다. 이게 이제 전례 없는 일이 아닙니다. 사실은 네. 이 아시안 게임에 호주와 뉴질랜드가 참가한 전력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두 가지 특이 사항이 있는데 네네네. 하나는 이 호주와 뉴질랜드가 참가한 아시안 게임은 동계 아시안 게임이었습니다. 삿포로 동계 아시안 게임 2017년에 있었는데 더운 나라들인데. 그렇죠. 그래서 이제 두 번째 이유가 생긴 겁니다. 이 더운 나라들에 대해서도 동계 스포츠의 인프라 확충을 위해서 네. 홍보 차원에서의 목적으로 이 두 나라가 좀 약간 오히려 이제 아시안 게임 조직의 필요에 의해서 초빙된 거거든요. 근데 과연 이 경우에는 오히려 어떻게 보면 약간 밀어넣기 느낌도 있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이게 외압에 의한 초빙이기 때문에 그때랑 조금 상황이 다르긴 네네네. 합니다. 자, 이건 이제 그러니까 참여하고 있는 아시아 개별 국가들이 어떻게 판단할 것인가. 그렇죠. 그 여론이 참 중요해 보이기는 해요. 네. 근데 아주 구체적인 방식까지 제시한 게 네. 자, 이게 초청 국가니까 네. 러시아나 벨라루스 선수가 1위를 하더라도 금메달은 2위 선수에게 돌아간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나라들은 우선 금메달에선 제외한다 이런 방식까지 정했어요. 맞습니다. 사실 이 아시안 게임 같은 종합 대회를 하면은 가장까지는 아니더라도 꽤 중요한 게 메달 순위. 그리고 이제 그 종합 순위 이런 집계를 또 하는데 네, 우리는 과거엔 또 이게 뭐 군 이제 특혜하고 연결이 됐었죠. 그렇죠. 근데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이 초청 선수한테 밀려서 뭐 순위가 밀리거나 군 이제 면제 문제가 결리했거나 하면 굉장히 머리가 아픈 상황인데 본래 소리가 나올 수 있죠. 그렇죠. 그래서 이번에는 이 러시아나 벨라루스 선수가 메달을 딸 경우에는 금운동 메달이 아니라 기념 메달만 수여하고 이 선수들을 제외한 순위로 집계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뭐 예를 들어서 러시아 선수가 2위를 했다. 그러면 1, 3, 4위가 1, 2, 3위로 집계가 되겠죠. 그러네요. 그리고 이제 뭐 나중에 중요한 게 이제 파리 올림픽 출전 쿼터와 관련된 경쟁이 또 있기 때문에 메달권이 아닌 다른 경우의 순위도 중요합니다. 7등이냐 8등이냐도 이 경우에도 당연히 러시아와 벨라루스 선수들은 제외한다. 순위에서 제외가 됩니다. 야, 이거 뭐 유령 선수 같은 느낌인데. 그렇죠. 기록에선 제외하는데 이 개인 선수들에게
좀 국제 수준의 대회에서 뛸 기회 정도를 준다. 그 정도인 거죠. 네, 이런 느낌이에요. 네. 자, 그럼 이제 대한체육회라든가 또 다른 아시아 국가의 체육회마다 네. 아까 말씀드린 여론이 중요한데 네. 어떤 입장 내고 있나요? 이 공문을 저희가 이제 대한체육회가 받은 게 1월 30일입니다. 며칠 안 됐죠. 며칠 안 됐네요. 네. 그렇다 보니까 지금까지는 아직 그 아시안 게임의 구체적인 운영 방안도 아닐 뿐이잖아요. 그렇기 네, 때문에 네. 사실 지금은 이제 대한체육회가 방안을 내놓거나 입장을 내놓기에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죠. 이렇다? 그래서 예, 공문을 좀 더 자세히 검토한 후에 네. OCA에게 질의서를 보낼 그 정도의 방안만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부 토론을 통해서 그렇죠. 공식 입장을 정하겠네요. 네. 뭐 그러시오라든가 그렇죠. 반댈세라든가.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아요. 네. 대한체육회의 이제 내부 토론도 좀 지켜보고 네. 또 우리 정 PD님이 전해주시리라 믿어봅니다. 네. 자, 이게 전쟁을 일으켜서 제재를 받고 있는 나라가 아시안 게임 출전이라는 사실 어떻게 보면 꼼수를 부리는 것 그렇습니다. 이렇게 볼 수 있겠는데 이게 좀 스포츠 정신에는 어긋나는 거 아니냐. 정 PD님 사견 의견 네. 어떠십니까? 개인적으로는 선수들은 죄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편이지만 네. 최근에 이 조코비치 선수가 호주 오픈에서 우승을 한 이 조코비치 선수가 네. 또 아버지가 네. 친러시아 논란으로 또 이제 휩싸인 적도 있었고 맞아요. 모든 선수들이 과연 100% 죄가 없을까라고 확신을 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측면도 있어요. 네네네네. 분명히 이제 선수마다 이념이라는 게 다르기 때문에 또 러시아 선수라면 네네. 국가대표들인데 맞습니다. 당연히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러시아를 친화적으로 생각을 할 수밖에 없죠. 저 지지하고 응원하는 거 아니겠어요? 네, 그렇다면 이제 기본적으로는 저도 이런 선수들이 아시안 게임에 참가한다는 게 조금 석연치 않은 건 사실인데 네. 한 가지 바람이 있다면은 네네네. 어떻게든 간에 정치보다 스포츠가 조금 더 높은 가치를 보여준다는 걸 증명을 해서 이 선수들의 활약 그리고 어떤 분위기 조성을 통해서 네. 전쟁 평화 국면으로 접어드는 오히려. 조금이라도 이바지를 한다면 네. 그런 목적을 가지고 하는 이 초청 선수라면은 괜찮겠으나 그렇지 않다면은 역시나 아까 말했던 것처럼 왜 선수들의 경기 경험을 우리가 쌓아줘야 되나라는 생각은 드는 것도 있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확실한 OCA라든가 러시아 혹은 벨라루스 측의 입장 표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그래 국가의 입장 표명도 필요해 보이고 또 선수들의 입장도 궁금하긴 하고 네. 예를 들면 이제 평화의 메시지를 이루는데 플러스가 될 수 있을까? 혹시 마이너스 되면 어떡하지? 그렇죠. 이런 우려도 있는 거고. 네. 자, 다음 이슈로 가보죠. 성남시청 빙산단의 코치 채용 논란. 네. 이 빙산계 전체를 좀 확산되는 모습입니다. 네. 일전에도 잠깐 짚어봤지만 빅토르 안 그리고 김선태 전 감독 이 코치직에 지원한 게 시작이었는데 네네. 반대 입장들이 막 쏟아져 나왔잖아요. 그렇죠. 우선은 이 두 명은 코치직에 지원을 했으나 탈락을 했습니다. 탈락했어요? 네, 이제 이게 다른 선수가 뽑힌 게 아니라 다른 코치가 뽑힌 게 아니고 31일 날 공고가 났는데 합격자 없음입니다. 합격자 없음. 추후에 다시 진행한다는 방침이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다시 또 이 두 명이 지원할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되는 상황이고요. 일단 지원한 사람들은 뭐 기준선을 넘지 못했다. 맞습니다. 혹은 뭐 결격 사유가 있다 이렇게 이제 비춰지는 내용인데 또 지원하면 될까 싶긴 한데. 그렇죠. 지켜보도록 하죠. 자, 그런데 이제 이 사실이 알려진 다음에 한국 빙상 지도자 연맹이 반대 성명을 바로 냈었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저는 뭐 이제 빙상계의 내용을 잘 모르니까 이게 아주 이례적인 일이었다면서요? 그렇죠. 이 김선태 전 감독 같은 경우는 심석희 선수에 대한 폭행 및 성추행 피해, 성폭력 피해가 있었기 때문에 자격정지 중징계가 있었고요. 네네네. 빅토르안 같은 경우에는 러시아로 귀화하기 전에 올림픽 금메달의 연금을 일시불로 받아갔다. 이 두 가지 이제 문제가 있어가지고 두 사람을 채용할 수 없다라고 이제 주장을 한 거죠. 네. 이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근데 사실 이걸 연맹 측에서 성명을 낸다는 것도 말씀하신 대로 굉장히 이례적인 성명이긴 했죠. 개별 뭐 코치 지원자들에 대해서. 맞습니다. 자, 결국 말씀하신 대로 빅토르안 김선태 전 감독의 이제 어쨌든 국내 복귀는 무산이 됐습니다. 네. 그런데 그 이후에 이 최민정 선수를 비롯해서 성남시청 선수들의 성명서가 또 올라왔어요. 그렇죠. 논란이 또 커졌어요. 이게 또 어떤 느낌이었냐면은 이 성명서 내용은 선수들이 원하는 거는 최고 수준의 지도자 그리고 선수들이 최선을 다할 수 있게 해주는 지도자를 원한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이 지금 이렇게 불합격한 상황에서 이런 성명이 올라왔다는 거는 마치 두 사람을 원한다라는 것처럼 그렇게 비춰질 수 있죠. 그렇게 비춰질 수 있기 때문에 이게 또 이슈가 된 거죠. 네. 아니 우리는 뭐 국제적 최고 수준의 지도자를 원한다. 네네네. 왜 탈락시켰느냐 이런 그렇게 뉘앙스로 비춰질 수 들리란 있는 말이죠. 거죠. 네. 하하 참.
선수들이 원하는 감독과 함께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 네. 이 대목에서는 감독 선임은 성남시청의 권한 아니냐 월권이다. 또 이런 목소리가 이제 반대로 나오기도 했고. 네. 근데 이거 선수들로서는 좀 이런 주장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할 수 있는 주장이긴 해요. 네. 왜냐하면 뭐 구체적인 언급을 한 건 아니니까 빅토르 아니나 김선태가 와야 한다라고 얘기를 한 건 아니니까. 그렇죠. 하지만 과연 이 선수들이 지금 그냥 일반 실업 선수들도 아니고 국가대표가 무려 4명이나 있는 성남시청 빙상단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빙상연맹을 압박하는 것이 아닐까. 이런 것에 대한 또 반대의 목소리도 있어가지고 과연 이 선수들의 진심이 뭐였는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 같긴 합니다. 또 의외로 성남시청 이 빙상단이 그 말씀하신 대로 국대들이 많아서 그렇죠. 선수들의 파워가 또 세네요. 맞습니다. 그런 것도 분명히 있죠. 네. 자, 누구냐? 누가 오면 다 만족하겠느냐? 그러니까 말이에요. 쉽지 않은데요. 네. 자, 그동안 이 빙상계는 워낙 다양한 논란이 있었습니다. 네. 개파 논란도 있었고요. 그렇죠. 자, 이번 경우 역시 어두운 이면이 또 공개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제 평들이 나와요. 네. 어떤 노력해야 되겠습니까? 일단 중요한 거는 국가대표 코치진을 최대한 빨리 선정을 해야 합니다. 네. 당장 ISU 빙상연맹의 월드컵이 열리고 세계 선수권도 열리고 국가대표 선발전도 열립니다. 빙상계는 항상 2, 3월이 바빠요. 이런 상황에서 선수들이 최민정 선수의 성명처럼 훈련과 운동에만 전념하고 싶은데 그렇지 못하고 있다는 점. 선수들의 목소리가 만약에 문제가 있었다면 그 목소리를 반박하기 위해서라도 빠르게 정상화를 해서 이렇게 열심히 운동하게 만들어줬으니 이제는 이렇게 월권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목소리를 그런 시선을 보여주는 게 맞지 않나 생각은 듭니다. 그러네요. 선수들이 원하는 걸 이렇게 얘기했으면 그게 뭐 이번에 그 탈락한 사태에 대한 뭐 항명일 수도 있으나 뉘앙스는 그럼 성남시청이 성숙하게 세계적인 수준의 지도자가 뭐 2명밖에 없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렇게 빨리 갖춰주고 나서 흠결 없는 사람 데려다가 봤지? 그러고 딱 세워주면 되잖아요. 맞습니다. 에이 참. 자, 이거 하나만 더 짚어볼까요? 네. 지난 주말에 V리그 올스타전이 치러졌는데 참 좋지 않은 소식이 이어졌던 배구계지만 이날은 축제 분위기가 만들어졌죠. 그렇죠. 이 만원 관중이 몰집을 하면서 역대 세 번째로 많은 6,446명의 관중이 입장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1, 2세트는 여자부 경기, 3, 4세트는 남자부 경기로 이제 진행이 됐고 제가 봤던 올스타전 중에 가장 선수들이 춤에 진심이었던 그래서 세레모니를 같이 세레모니 하기 위해서 득점하는 느낌도 있었고요. 개인적으로는 이 강소희 선수가 비디오 판독하러 가서 같이 하는 판독 세레모니도 있었고 이다영 권민지 선수의 어떤 캔디 댄스 이런 세레모니들이 또 기억에 남았습니다. 아유, 또 선수 저 경기 외적인 거 눈여겨 보셨네요. 알겠습니다. 재밌었을 것 같다. 주목해 보도록 하죠. 지금까지 정현호 스포츠 PD와 말씀 나눴습니다. 오늘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최영일의 시사본부 오늘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다음 주 월요일 12시 20분에 낮 12시 20분에 돌아올 텐데요. 자, 토요일 입춘 그리고 일요일에 정월대보름 잘 보내시고요. 월요일에 다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청취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